안녕하세요. 톡톡 사연에 계신 여러분. 저는 나이가 어느새 지긋하게 들어가고 있는 여자랍니다. 저는 자연 경치 하나만은 끝내주는 아담한 마을에서 태어났어요. 지금도 눈을 감으면 그때의 바닷가 풍경, 오염 하나 없이 시원하게 굽이치던 파도의 색깔, 푸르른 산과 속이 뻥 뚫릴 것 같은 들판, 이런 것들이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멋들어진 자연 풍경 가운데 제 친정 식구들은 보기만 해도 조마조마해지는 초가집에 살았어요. 제 밑으로 동생이 넷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장녀였어요. 사실은 원래 제 위로 오빠가 하나 있었거든요. 누가 그렇게 하라고 가르친 것도 아닌데 바로 아래 남동생이 저를 언제부턴가 누이누이 시끄럽게 불러댔듯이 저는 오빠를 향해 어려서 짧았던 혀로 열심히 오라비 오라비 하면서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아주 어린 나이에 오빠는 열병을 얻어서 짧은 생을 마감하고 말았죠. 그날부로 6남매는 5남매가 되었습니다. 장남의 무게는 고스란히 장녀인 제가 떠안게 됐죠. 오빠가 허무하게 떠나버린 이후로 친정 부모님께서는 무척 깊은 상심에 빠져서 쉽사리 헤어나오지 못하셨고 5년 정도 지나서야 예전의 모습을 되찾으셨을 정도였습니다. 그런 동안 저는 책임감의 무게를 익히고 있었죠. 친정 부모님께서는 가지신 게 없었습니다. 농사를 지을 땅도 빌려서 농사를 지을 지식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나마 친정 아버지께서 어디 공장에서 발을 붙이고 계셨기에 식구들이 먹고 살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원래 친정 아버지께서 바다 일을 하려고 하셨다고 들은 바 있었어요. 그것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었던가 봅니다.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겠으나 일단은 적성에 무척이나 안 맞으셨던 게 문제였을 거예요. 고기잡이 일을 영영 등지셨으니 집에서 먼 공장까지 다닐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딸린 입들이 많으니 친정 아버지께서 쉬는 날 없이 일을 다니셔야 했으나 그래도 꾸준히 돈 나올 구석이 있었다는 점에서 그때까지만 해도 저희 친정 식구들이 그런 대로 걱정 없이 잘 살았던 듯 싶습니다. 비록 가난해도 굶어 죽지는 않았고 서로를 보며 웃을 수 있던 화목한 가정이었어요. 친정 아버지의 형제로는 큰아버지 그리고 고모가 계셨습니다. 셋 중에 친정 아버지께서 막내였기에 큰아버지와는 나이 차이가 상당했어요. 그 시절에 자식이 꼴랑 3남매가 다였다고요? 그렇게 드문 경우일 리는 없었죠. 원래는 7남매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 일찍 병을 얻어서 명을 달리했고 셋만 남았다는 거예요. 지금의 시대에서는 상상도 못할 비극이죠. 제 신장과 비교해서 가늠해 보자면 친할머니께서는 150대 초반 정도이셨으니 젊으셨을 적에는 아마 155cm 정도나 되셨을 것 같아요. 뼈대 자체가 통뼈라는 단어와는 괴를 달리하시는 분이었는데 칠남매를 홀로 낳으셨다는 것 그리고 아내 보시는 일 없이 닥치는 대로 다 하며 사셨다는 것이 그저 대단하실 따름이었습니다. 옛날에 그 언제인가 부잣집 내외가 나한테 찾아와서는 곧 외국으로 떠날 계획이 있는데 혹시 내 자식들 중에 하나를 자기네들이 키우도록 내어줄 생각은 없느냐고 물어왔었지. 외국으로 함께 데려가서 키워주겠다고 했었다. 그때가 평생의 빚을 만드는 재주밖에 없었던 네 할아버지가 젊은 나이로 그만 덜컥 죽고 난 뒤였는데 7이나 되는 자식들과 남겨진 나의 딱한 사정을 듣고 그랬었는지 어쨌었는지. 하여간 나는 그것까지는 알 길이 없지만 다만 이 역말로 외국 땅으로 내 자식을 보내놓으면 평생 보지도 못하고 그저 가슴속으로 그리워할 것만 같은 걸 알아서 절대 안 된다고 고개를 가로저었단다. 그게 후회로 남을 줄 알았더만 하나를 보냈을 텐데 하나가 뭐니? 혹시 둘은 안 되냐고. 그 이들이 발밑에 엎드려서 빌고 또 빌었을 텐데 그때 내 자식들 보냈다면 병에 걸려 죽지 않고 살아남아 있을 거란 생각을 나는 지울 수가 없단다.
저희 친할머니께서는 과거의 일화를 두고두고 안타까워하셨어요. 자식이 7이나 되는 상황에서 남편을 잃은 것도 허무하고 눈앞이 깜깜한데 자식을 남의 집에다가 그것도 외국으로 보내야 한다는 게 너무 말도 안 되는 일로 느껴지셨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친할머니께서 내리신 그때의 결정, 당시의 심정이 10분 이해가 갔습니다. 그러나 그때로부터 오래 지나지 않아서 병으로 자식들을 줄줄이 잃게 되셨고, 친할머니께서는 슬픔에 잠기실 새도 없이 가난을 저주하시며 닥치는 대로 몸이 부서져라 일을 하시기 시작하셨다고 해요. 친할머니의 헌신 덕분에 큰아버지, 고모, 그리고 제 친정아버지께서는 살아남으셨던 거라고 생각해요. 충청도에서 경상도로 넘어가는 지역, 그곳에 큰 아버지께서 살고 계셨고, 그 댁에서 친할머니를 모셔왔습니다. 그러나 큰아버지께서 갑자기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것도 모자라서 그 댁의 사정이 무척 어려워져서 친할머니께서 저희 집으로 오시게 됐죠. 고모께서는 당신의 시댁에서 결혼하신 이후로 쭉 얹혀 살고 계시던 때였기에 선택지란 저희 집밖에 없었어요. 저는 친할머니를 무척 좋아했고 따랐습니다. 왜냐하면 친할머니께서는 당신의 아들만 아끼실 줄 아셨던 게 아니라 당신의 며느리와 현명하게 공생하는 법을 아셨으며 손녀와 손자를 구분 없이 예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삶의 모든 희노애락이 담겨 있었던 친할머니의 인생 이야기를 듣는 것은 저의 큰 즐거움이었어요. 친할머니께서는 한쪽 볼에 혹 비스무리한 것을 달고 계셨는데 저와 동생들은 그걸 두고 이야기 주머니라고 불렀어요. 가난한 살림, 언뜻 보기에는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초라한 초가집. 그곳에 식구 하나가 더 늘어 있었으니 이것을 두고 저희는 모두 집안의 온기가 늘었다고 여겼을 뿐이었어요. 그러니 가난해도 화목하고 행복했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애석하게도 이런 일상을 썩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친정아버지께서 몸 담으셨던 공장을 모종의 이유로 그만두셔야 했기 때문이에요. 그리 좋은 과정을 거쳐서 벌어진 일은 아닌 듯 싶었습니다. 친정엄마의 얼굴에는 전에 없이 수심이 가득했어요. 친할머니의 눈길을 피해 친정 부모님께서는 집 밖으로 나가서 다투시기도 했고요. 장녀인 저는 그것을 알고 있었지만요. 친정 아버지께서는 아무 일이나 할 수 없다는 말씀을 한동안 입에 달고 사셨고, 친정 엄마께서는 지인들에게 사정을 하셔서 장사판을 그들과 함께 돌며 일손을 돕고 일당을 받는 식으로 일을 하셨습니다. 친정 엄마께서 식구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거의 하루 종일 밖에 계시자 자연스레 친할머니께서 모든 집안 살림을 맡게 되셨어요. 사실 친할머니께서 계셨기 때문에 친정 엄마께서 애초에 그런 결단을 내리시는 게 가능했던 듯 싶네요. 친정 아버지께서는 자존심이 상하셨는지 없는 살림에도 술을 그렇게 찾아서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불행의 근원은 다른 데 있지 않았어요. 술이라는 한 글자. 그것에도 한 가정이 무너져 내릴 수 있으니까요. 거의 술에 취해 계셨던 그 시기에 친정 아버지께서는 인생의 의미조차 모르신 채 하루하루를 도는 대로 사셨습니다. 친할머니께서 속상하여 어쩔 줄 모르셨죠. 사춘기로 접어들고 있었던 저는 좁은 집에서 그런 풍경만 보고 있는 게 너무 갑갑해서 밖으로 나돌기 시작했습니다. 제 남동생도 마찬가지였는데 하루 종일 자기 친구들과 밖에서 놀았어요. 동생들만 있던 저는 동네의 언니들을 선망 어린 눈으로 바라보며 따라다니기 시작했는데요. 그 당시에는 왜 이렇게 서너 살만 더 많아도 듬직한 것처럼 보였었던지 모를 일입니다. 제가 유달리 선망했던 동네의 가장 끝집에 살았던 언니도 그랬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 언니도 참 어렸는데 당시에는 듬직하게 느껴져서 인생의 선배를 대하듯 제가 그리 굴었습니다. 그래서 그 언니도 저를 유독 귀엽게 여겨주었죠. 집 밖으로 나도는 저를 안쓰러이 여겨준 존재이기도 했고요. 어느새 심적으로도 많이 의지하게 되었던 때 그 언니는 훌쩍 동네를 떠나버렸습니다. 조짐이었다고 한다면 떠나기 며칠 전에 이런 일이 있기야 했었죠. 자,
이거 내가 직접 만든 인형인데 너 줄게. 세련된 모양은 아니지만 그럭저럭 쓸만하게 생겼어. 언니 고마워요. 이거 정말 날 주신다고요? 안 망가뜨리고 동생들에게 안 뺏기고 잘 간직하면서 가지고 놀게요. 천 가지들을 모아서 실로 꿰매 만든 손바닥보다 조금 큰 인형이었죠. 형편상 저는 선물이라는 것을 거의 못 받아보고 산 아이였습니다. 특히 동생들에게 많이 양보하고 살아야 했고요. 그러니 얼마나 기뻤던지 몰라요. 그랬건만 그게 아마 이별의 선물이었던 건가 싶습니다. 슬픔에 빠진 저의 귀에 동네 아주머니들의 쑥덕거림이 들려왔죠. 아, 어디 무슨 공장에 일을 하러 아예 들어갔다고 하던데? 이? 아니요. 서울 갔다는 거 못 들었슈? 어디 떵떵거리며 사는 부잣집에 식모살이로 갔겠지. 아니, 내가 생각하기로는 그려. 당시에는 가난 속에서 빠져 죽으려고 하다가 공장 혹은 식모살이의 표지판을 향해 죽도록 헤엄쳐가는 소녀들이 태반이었습니다. 그 언니도 그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그 언니가 어디를 갔는지 하는 것보다 앞으로 영영 볼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 서글플 따름이었습니다. 여전히 친정 아버지께서는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계셨고 친정 엄마께서는 늘 피골이 상접해 계셨어요. 친할머니께서는 답답한 가슴을 치시면서도 당신의 손주들을 살뜰히 보살피셨고요. 아무리 부모가 숨긴다고 해도 불화를 자식이 모를 수가 없었습니다. 진작에 제 동생들도 눈치를 채고 있었고 언제부터인가 얼굴에는 눈치를 보며 분위기를 살피는 기운들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미숙했던 저를 대신해서 친할머니께서 힘을 내셨었죠. 손주들을 위해서 이야기 주머니를 아낌없이 개방하고는 하셨습니다. 비록 당신의 성함 석자도 적는 것을 헷갈려 하시던 까막눈이셨지만 천생 이야기꾼이셨어요. 타고난 재치가 좋으셨고 영민하신 분이었습니다. 뻔한 이야기도 재미있게 풀어주셔서 어둡고 추운 밤을 동생들은 키득키득 웃으며 보낼 수 있었죠. 그런 친할머니께서 돌아가셨을 때 세상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평생토록 고생을 해오셨으면서도 도무지 쉴 줄 모르셨던 친할머니께서는 당신의 며느리에게 늘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계셔서 매일 부지런히 움직이며 지내셨어요. 산과 들판을 가리지 않고 매일 다니셨을 정도이셨고 눈이 좋으셔서 먹을 것들을 곧잘 발견해 캐고는 하셨습니다. 그것으로 반찬을 하셨죠. 바닷가 역시도 친할머니의 앞마당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러셨던 분인데 갑자기 거동이 불편하다고 하시며 자리에 누우셨던 거예요. 하루아침에 말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다들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친할머니께서도 이틀 뒤면 혹은 사흘 뒤면 훌훌 털고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셨으니까요. 그러나 쓰러져 누우신 지 닷새 되었을까 하던 날의 밤이었습니다. 제가 곁에 꼭 붙어서 꾸벅꾸벅 졸고 있었는데 조심스러운 손길로 저를 깨우셨어요. 얘야, 네가 맨날 몰래 만지작거리는 거 그거 얼른 가져와 봐라. 네? 할머니 어떤 거요? 설마 제 인형이요? 그래, 그거 말이야. 가져와 봐. 그리고 불 좀 밝혀다오. 다들 곤히 잠들어서 불 하나 켠다고 해도 아무도 안 깨. 영문을 모르는 상태에서도 저는 동네 언니에게서 받았던 인형을 챙겨왔으며 친할머니와 가까이에서 초 하나를 밝혔습니다. 몰래 애지중지했던 제 인형을 친할머니께서는 어찌하셨던 건지 그것이 신기했네요. 그 어둑한 좁은 방구석, 동생들이 한데 뒤엉켜서 곤히 잠들었던 곳에서 친할머니께서는 실과 바늘로 야무진 솜씨를 발휘하셨습니다. 저보다도 눈이 좋으셨던 건가 봐요. 지금 그때를 회상해보면 어쩜 제 인형을 뚝딱 수선해 주셨던 건지 너무너무 신기합니다.
친할머니께서는 가위로 당신의 옷자락을 조금 잘라내어 인형을 튼튼하게 보수해 주셨어요. 그러고는 됐다고 하시며 빙그레 미소를 지으셨죠. 그게 전부였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자리에 누우셨어요. 저는 온기가 깃든 인형을 품에 꼭 안고 기뻐하며 그 밤을 보냈습니다. 그게 바로 친할머니께서 저와 함께 보내신 마지막 밤이었어요. 점심때가 지나서 친할머니께서는 갑자기 숨을 거두셨습니다. 어머니, 아유, 어제까지만 해도 다음 주에 산을 오르실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 이렇게 갑자기 떠나시면 어떡합니까?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불효자예요. 제가 천하의 불효자입니다. 앞서 저승에 가 있던 형님께서 어머니 보시고 깜짝 놀라실 텐데. 막내 이 녀석이 어머니를 제대로 못 모신 거냐고 하면서 저를 욕하시겠죠. 저는 욕먹어도 쌉니다. 친정 아버지께서는 충격 속에서 한참이나 오열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비통해 하시는 모습은 아주 어렸을 적에 오빠가 죽었던 이후로 처음 보는 것이었어요. 영원히 술독에 빠져 정신을 못 차리실 것 같던 친정 아버지께서는 친할머니께서 갑자기 돌아가신 거에 크게 죄책감을 느끼셨고 술을 점차 멀리하기 시작하셨어요. 돈이 적게 벌리고 힘든 일이었지만 그런 것이라도 가리지 않고 다니기 시작하셨습니다. 친정 아버지의 변화에 친정 엄마께서는 이걸 두고 친할머니께서 일으키고 가신 기적이라며 기뻐하셨습니다. 저는 동네 언니에 이어 제가 너무나도 크게 의지했던 친할머니께서 저의 곁을 떠나신 것에 걷잡을 수 없는 슬픔을 느꼈어요. 어리기 때문에 금세 해맑아지는 동생들이 부럽기도 했고 그런 태도가 얄밉기도 했던 것 같아요. 친할머니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생긴 집안의 살림의 공백은 당연히 제가 채워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친정 부모님께서는 각자의 방식으로 돈을 버시느라 바쁘셨으니까요. 저는 친정 부모님과 동생들 것에 빨래를 해야 했고 정신없이 밥을 차려내야 했어요. 새벽같이 일어나서 아침밥을 차려야 할 때면 비몽사몽간에 정신이 잘 들지 않아서 제 뺨을 스스로 때리기도 해야 했죠. 밥을 하기 위해서 힘껏 피워낸 불을 보며 저는 연기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것 때문인지 모를 눈물을 매일 훔치고는 했죠. 매일매일이 산더미 같은 할 일 투성이었습니다. 그러나 불평불만 한마디에 내뱉지 않고 모든 것을 묵묵히 해냈다는 게 지금 와서는 너무나도 신기할 정도입니다. 저 스스로도 믿기지가 않아요. 어떻게 그때 군소리 한번 내지 않고 견딜 수 있었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타고나기를 아주 순박하고 순종적인 성격도 아닌데요. 환경이 사람을 버티게 만드나 봅니다. 산전수전 다 겪어낸 지금 그렇게 하라고 해도 못할 것 같은데 말입니다. 어찌어찌해서 중학교까지는 제가 그대로 나왔는데 그 다음이 문제였어요. 힘겹게 억지로 고등학교로 간다고 치자. 그런다고 내가 대학교라는 곳에 갈 수 있을까? 고개가 저어졌습니다. 그건 친정 부모님께서도 마찬가지로 느끼신 모양이었어요. 친정 아버지께서는 지극히 현실적으로 살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당신께서 떳떳하지 못하고 못난 가장이라 너무 미안하다고 하시면서 제가 만약에 집안 살림에 보탬이 되도록 돈을 번다면 좋을 것 같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친정 엄마께서는 어차피 제가 고등학교를 가지 않을 거라면 이 좁은 시골 동네를 벗어나 사는 것이 좋겠다고 여겼어요. 제 바로 밑에 동생은 원체의 천방지축이었으니 그러면서도 똘똘했고 그리고 그 밑으로 여동생은 어려도 손끝이 야무진 편이었죠. 내가 고등학교를 언감생신 욕심내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나 대신 학업을 더 이어갈 동생도 나 대신 살림을 대신 봐줄 동생도 있으니 난 여기서 공부를 멈춰야 돼. 그리고 엄마 말씀대로 이곳을 벗어나서 살아보자. 집안 장녀인 내가 더 넓은 세상을 보고 동생들을 인도해 주는 거야.
아무래도 제가 도시에 대한 동경심을 품고 있다는 것을 친정엄마께서는 진작에 아셨던 것이 분명했어요. 동네에서 몇 안 되던 유복한 집들, 그곳에 텔레비전이라는 게 어느 날 생겼는데 넉살 좋은 남동생을 따라가서 그 집들의 텔레비전을 볼 때마다 저는 도시가 멋지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생각을 친할머니와 나누고는 했었는데 그걸 친정엄마께서도 아신 모양이었어요. 동네 분들께 물어가며 또한 장사판을 돌면서 만나신 분들께 물어가며 혹시 저에게 일자리를 주선해 줄 인맥이 있을지 열심히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서울로 가게 됐어요. 저에게 식모살이라는 일자리를 되도록 좋은 집으로 알아봐 주겠다고 하시는 분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어느 집으로 갈지 정해지면 바로 일을 시작해야 했기에 일단은 서울로 먼저 향했죠. 외삼촌의 오랜 지인께서 서울에 살고 계셨는데 일단은 그 집에서 신세를 지는 것으로 정하고 서울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씩씩한 출발이었지만 저를 배웅 나오신 친정 부모님께서 돌아서시며 눈물을 훔치는 모습에 저도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말았죠.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친정 부모님 두 분 다 저의 서울행을 배웅하시기 위해서 그날은 일을 제쳐두셨다는 사실을요. 결단코 그러시는 법이 없는 분들이셨는데 저를 위해서 그리 하셨다는 것을 깨닫고서 눈물 때문에 시야가 뿌옇게 됐어요. 꿈에 그리던 도시 서울에서의 생활이 이렇듯 뿌연 앞날일까봐 갑자기 두려움이 밀려들기도 했죠. 제가 걱정되셨는지 친정 부모님께서는 힘을 내어 버티고 살아야 한다는 외침을 마지막으로 남겨주셨습니다. 네, 반드시 그럴 작정이었어요. 두려움이 들고만 스스로를 자각했지만 나약하게 살 생각은 추호도 없었어요. 외삼촌의 지인 댁에서 며칠 보냈습니다. 눈치가 보였지만 그런 척 내색을 하지 않으려 싹싹하게 행동했죠. 식모살이의 예행 연습이라 생각하기도 했었고요. 그런 자를 향해 외삼촌의 지인 내에께서는 공장일보다 식모일을 하는 것이 적성에 맞고 더 잘해낼 것이라는 덕담 아닌 덕담을 건네주었습니다. 용기가 생긴 채로 저는 드디어 식모로 어떤 부잣집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곳은 서울의 동대문구에 위치해 있던 단독주택이었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가면 작지만 번듯한 정원이 있었고 현관문이 따로 있어서 저의 입에서 초장부터 감탄사를 자아내게 했던 그런 집이었습니다. 제가 태어나고 자랐던 시골 동네에서 본 가장 좋은 집들이었던 기와집들은 서울의 부잣집에 갖다 붙일 것도 아니었더라고요. 텔레비전에서 본 부잣집이 정말로 존재하고 제가 그 안에 발을 들여서 앞으로 매일 먹고 자고 다 하게 되었다는 것이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역시 저의 예상대로 세상은 넓고도 또 넓었던 것이었죠. 일할 곳이 생기자 두려움 속에서 막막함이라는 이름은 적어도 지워지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의 생활은 결코 쉽지 않았어요. 무엇 하나 순조롭지 못했습니다. 쉽게 통용되는 표현 중에서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는 게 있죠. 서울의 부잣집에서 식모살이를 하게 됐던 당시의 저를 행복 끝 고생 시작이라고 칭하고 싶네요. 그 집에서 먹고 자고 이런 걸 다 하게 되었다는 식으로 생각했던 제가 순진한 것이었습니다. 먹는 게 아니라 그 집 사람들 먹을 것을 끊임없이 만드는 것. 자는 게 아니라 그 집 사람들이 잘 동안에도 일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제 주된 생활이었기 때문이죠. 아무리 집안 살림을 호되게 해보고 겪어보았어도 하루아침에 남의 집 밥을 차리고 청소를 하면서 지내기란 쉽지 않은 것이었어요. 혼도 많이 났고 잔소리를 듣는 것은 당연히 예사였습니다. 그릇을 씻고 나서 왼쪽에만 가지런히 엎어놓으라고 여태껏 그랬으면서 그런 걸 잘 따랐을 뿐인데 왜 오른쪽을 비워놓고 일을 하냐는 건 너무 억울한 꾸중이잖아. 매번 이런 식으로 나는 혼이 나는구나. 맞는 소리도 반박을 하면 두 배로 혼나는 건 이미 깨달았으니까 입을 계속 다물 수밖에 없는 것이 제일 억울해. 제가 정말 잘못하고 부족한 것으로 혼이 났다면 억울하지 않았을 텐데요.
그들이 하라는 대로 잘 따라서 했을 뿐인데도 거센 꾸중을 듣고는 했습니다. 초반 3개월에서 4개월여 정도는 매일매일을 그렇게 혼이 났어요. 말이 그 정도지 단 하루도 빼먹지 않고 매일같이 꾸중을 듣고 핀잔을 듣는 일상은 너무나도 벅찬 것이었습니다. 자려고 누워도 쉽사리 잠이 들지 않았는데 자 놓지 않으면 피곤해서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기에 억지로 눈을 붙이고 잠을 청했었죠. 그 좋은 집에서 저에게 주어진 건 창고로 쓰던 작은 공간이었습니다. 잡동사니가 한쪽에 가득 쌓인 그곳에서 남은 공간을 찾아 매일 몸을 뉘었고 저의 짐은 아주 작은 부피였으므로 자리를 차지할 것도 못 되었네요. 친정집에서 가져온 소중한 꾸러미가 유일하게 제 마음의 안식처였습니다. 새우잠을 자는 동안 제 품에 꼭 안겨있던 인형 하나가 그곳에서 유일한 저의 친구였고요. 제법 눈치라는 게 있기는 했던 저는 어느 순간 은연중에 깨달음이 왔었죠. 아, 그렇구나. 내가 잘못된 방식으로 일을 했다고 생각하셔서 그렇게 착각을 하셔서 나를 혼내시는 게 아니라 내가 옳게 일을 한 것을 아시고도 일부러 혼을 내시는 거구나. 초정에 거의 귀를 팍 눌러 놓으시려는 의도일 수도 있었고 이곳이 만만치 않은 곳임을 단단히 저에게 인식시켜 주시려고 그러는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좌우당간 이곳의 어른들이 일부러 저를 혼내신다는 것을 어느 날 무의식 중에 깨달았고 그 이후로는 적어도 억울한 마음을 가지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어찌하든 결국 혼이 난다는 원리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초연해질 수 있었어요. 내가 언제든 뭐 대단한 이유가 있어서 온갖 집안일을 혼자 도맡아 했던가? 이유라고 한다면 그저 첫째라고, 장녀라고 책임감을 지고 혼자 해냈어야 했을 뿐이지. 세상사가 이렇게 공평하겠어.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게 공평했다면 착하고 순수했던 우리 오라비가 일찍 죽지도 않았을 거야. 우리 할머니도 더 사셨을 테고 말이야. 이 집만 해도 그렇잖아? 심보가 고약하고 못되고 사악하고 이미 가진 것에 만족할 줄 모르며 욕심까지 많은 딸내미를 보았지. 저렇게 심술맞은 애가 좋은 집에 태어나서 사는 것 보면 세상 공평하지가 못해. 그러니까 난 아무것도 억울해할 필요도 없어. 인내하고 적응해야지 뭐. 억울해하는 일 없이 그저 무덤덤하게 지적을 받아도 수더분하게 네, 죄송합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넘길 수 있게 되었을 무렵이었어요. 서서히 부당하게 혼나는 일이 잦아들었죠. 아마 그들도 스스로 부끄러움 혹은 민망함을 느껴서 그랬을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초반에는 우왕좌왕하며 서툴게 굴기도 했지만 그런 모습마저 저는 벗어던진 지가 오래였죠. 깊은 새벽마다 한숨을 쉬고 잠을 자려고 누우면 심장 부근이 거세게 뛰어서 머리까지 아파지고 이런 것은 변함이 없었지만 식모살이에 이골이 난 저는 묵묵하게 지냈습니다. 꼭두 새벽부터 일어나서 식사 준비를 해야 했어요. 밥을 다 준비하고 나면 당연히 뒷정리 과정이 있었고 집안 구석구석을 쓸고 닦아야 했고 가장 신경 쓰였던 일은 빨래였으며 오물 자국이 남으면 안 됐기 때문에 매의 눈으로 옷감의 구석구석까지 다 살펴보느라 피로감이 말도 못했습니다. 제가 그 생활을 행복 끝 고생 시작이라고 칭한 것도 모자라서 노예 같다고 여기는 것은 단연 그 집의 딸내미 때문이었습니다. 그 집에는 일단 주인 부부가 있었고요. 두 분 다 엄격하신 편이었으며 어린 제가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안쓰러이 여기시는 한편 이 집안에 식모로 들어왔으면 본인들의 마음에 찰 만큼 죽도록 열심히 일을 해야 하는 게 당연한 거라고 여기시기도 했습니다. 부자들은 원래 저렇게 구두쇠 기질이 강한 것인가 하는 궁금증을 저로 하여금 품게 만들어주셨던 분들이죠. 주인 부부는 자식을 셋만 두었습니다. 첫째 아들, 둘째 아들, 그리고 나이 터울이 꽤 있는 마지막 셋째 막내딸이었죠. 첫째 아들은 이때 갓 직장을 얻어서 일을 다니고 있었어요.
제 기억으로는 둘째 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난 뒤에 무슨 특별한 공부 같은 것을 하느라 여념이 없었던 듯 싶네요. 막내딸은 고등학생이었대요. 딱 봐도 저와 또래이죠. 그냥 또래였다면 나았을 것인데 하필이면 저와 동갑내기였습니다. 네가 우리 집에 빌붙어서 지내게 됐다지? 너 나하고 나이가 같다면서? 근데 면상이 보통 작은 게 아니구나. 가난해서 못 먹고 살았다니까. 면상은 왜 이렇게 작았냐? 아, 못 먹고 살면 오히려 빨리 늙는 걸까? 피부도 되게 까무잡잡하네. 아프리카 원주민이 너한테 친구하겠다, 이해. 어우, 촌년. 촌냄새. 초반부터 아주 싸가지가 밥맛이었죠. 저는 너야말로 면상이 밥맛 떨어지게 생겼다. 이렇게 확 응수해주고 싶었지만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요. 세상사가 절대 공평하지 않은 것을요. 저는 기분 나쁘다는 티를 전혀 내지 않은 채 순한 미소를 얼핏 지어 보였습니다. 아, 일단은 며칠만 우선 일을 해보기로 한 건데 내가 그래도 꽤 잘해 보였나 봐. 열심히 했더니 여기서 이제 쭉 일을 계속하게 됐어. 앞으로도 매일 볼 테니까 지내는 동안 잘 부탁할게. 뭐? 잘 부탁할게? 잘 부탁한다고? 뭐를? 네가 나한테 왜 뭐를 부탁하겠다는 건데? 아니, 아니, 나는 그냥 앞으로 잘 지내보자는 뜻이었어. 이 촌년이 미쳤나 아님 돌았나. 얘, 네가 무슨 수로 나랑 잘 지내볼 건데? 뾰족한 수라도 있어? 가난뱅이 촌년 주제에 우리 집에 와서 황송한 곳에 사는 체험을 해보게 됐으면 그저 감사하다고 눈물이나 흘릴 것이지. 당당한 척하는 것 좀 봐. 마음에 안 들어. 우리 엄마 말이 맞아. 이런 건 초반에 길을 확 잡아놔야 돼. 그래야 까불지 못하지. 일하게 된 집에서 동갑내기를 만났으니 저는 적당한 인사를 한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막내딸은 저에게 모욕을 주고 싶어서 안달나 있는 사람이었어요. 좋은 집에서 태어나고 자랐으며 위로 오빠만 둘이고 혼자 막내딸인데 나이 차이가 나는 막내라서 예쁨을 많이 받아왔고 부족함 하나 없이 살아온 아이였건만 대체 왜 이렇게 심보를 못되게 쓰는 것인지 전 도무지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런 집에서 태어났다면 누구보다도 행복하게 선한 마음으로 살 텐데 그런 생각이 들자 기가 막히고 씁쓸하기도 해서 피식 웃음이 났어요. 그러자마자 짝 소리가 크게 났고 제 고개가 어느새 한쪽으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맞은 뺨이 후끈거렸죠. 네가 날 비웃은 거지? 감히? 어디서 그딴 표정을 지어? 이 건방진 촌년아. 너는 위아래 구분 좀 할 필요가 있겠어. 뭔가 오해를 한 모양인데 난 절대 너를 비웃으려고 그런 게 아니었어. 제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마치자마자 이번에는 반대쪽으로 고개가 돌아갔습니다. 이쪽 뺨을 더 세게 맞은 것인지 후끈함을 넘어서서 피부가 따갑더라고요. 연달아 이렇게 뺨을 얻어맞더니 이 상황이 너무 놀랍고도 서러워서 저는 아무 말 없이 저와 눈높이가 엇비슷했던 그 막내딸을 가만히 쳐다봤어요. 그러자 제 정강이를 세게 걷어차더군요. 아파서 비명을 지르자 한 번 더 제 정강이를 걷어차더니 강제로 저를 무릎 꿇렸어요. 어디 촌바닥에서 굴러먹다 왔는지 몰라도 촌년아. 잘 들어. 앞으로 나한테 또다시 반말을 찍찍 내뱉는다면 잘 다듬은 연필로다가 네 혀를 찍어버릴 거야. 구멍난 혓바닥으로 남은 인생 살고 싶지 않을 테지? 그 막내딸이 제 안에서의 호칭이 나쁜 기집애로 등극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나쁜 기집애 생각만 해도 자다가도 이가 갈리게 만든 증오스러운 존재였어요. 당시에 저도 어렸고 무엇보다 뭘 모를 때였죠. 연필로 혀를 찍고 혀가 구멍이 나서 살게 된다니 등줄기가 오싹했습니다. 필사적으로 고개를 끄덕끄덕 했어요. 그 딸려는 오만한 웃음을 짓더니 저에게 이런 지시를 내렸습니다. 앞으로 나를 아가씨라고 부르도록 해. 그게 맞는 거잖아? 나를 깍듯이 모시는지 어쩌는지 지켜볼 테니까
알아서 잘 하렴. 처 맞고 나서 배우는 거 익히는 건 짐승들이나 그러는 거잖아? 너는 짐승 아니지? 네, 아가씨. 저는 짐승 아니에요. 알아서 잘 할게요. 이해력은 나쁘지 않네. 그럼 네가 아가씨를 얼마나 충성심 있게 모실 준비가 됐는지 봐야겠어. 대야의 따뜻한 물 받아와. 뭐해? 안 뛰어가고. 생각할 겨를도 없이 뛰어가서 대야의 따뜻한 물을 받았죠. 이게 왜 필요하나 싶었던 건 그걸 들고 그 나쁜 기집애 앞으로 갔을 때였는데 의자에 앉더니 그걸 자기 발밑에 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더니 저한테 자기 발을 씻으라고 그랬어요. 저는 수치심에 얼굴이 뜨거워졌고 조금만 방심해도 눈물이 날 것 같아서 이를 꽉 문 채로 그 나쁜 계집애의 발을 씻겼습니다. 나쁘지 않네. 근데 다음에는 더 성의 있게 해. 아직은 너무 어설프다, 촌년아. 다 씻기고 났을 때 그 나쁜 기집애가 대야를 걷어찼어요. 바닥에 물이 다 엎어졌고 그걸 치워야 하는 저는 망연자실을 했었죠. 그 나쁜 계집애는 저를 비웃으면서 제 등을 발로 세게 걷어찼고 제가 쏟아진 물 위로 엎어지는 걸 지켜봤습니다. 자기 발을 닦은 물에 제가 얼굴을 받고 넘어진 걸 즐거워했어요. 가히 악마라고 할 만했습니다. 엄하고 너그럽지 못했던 주인 부부가 저를 힘들게 한 것은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예요. 이 집안에 이런 미친 딸년이 있을 줄 알았더라면 저는 이곳에 오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하죠. 제가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주인 부부, 그리고 이따금씩 그 집에 번갈아 와서 며칠씩 머물고 갔던 주인 부부의 양친들은 알았으면서도 누구 하나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형식적으로 그 나쁜 기집애를 향해 마음 곱게 써라 한마디씩 하면 그걸로 끝이었어요. 저는 이 악몽에도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며 새벽에 잠이 들 때마다 인형을 안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제 바로 밑에 남동생이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얄미운 개구장이었지만 소중한 제 동생이었고 오빠가 죽은 뒤부터는 집안의 장남이었습니다. 다행히 공부에 적성이 있었고 본인이 고등학생이 된 이후로 책임감으로 의자에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죠. 아무 걱정 없이 공부를 할 수 있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친정 부모님의 짐을 덜어드리고 싶었으며 나머지 제 동생들이 힘겨운 미래를 걷게 하고 싶지 않았고 마지막으로 스스로 난관을 버티고 이겨내고 싶었어요. 지금 이때를 회상해 보자면 저 자신에게 이거사 그건 버틸 것이 아니라 도망가야 할 게 맞는 거야 라는 쓴소리를 해주고 싶지만 어쩌겠나요. 이미 다 지난 일인 것을요. 저는 그 악몽 같은 시간들을 그 집에서 한참 더 버텼습니다. 저와 동갑내기인데 저는 남의 집에서 식무살이를 하고 자기는 번듯하게 고등학교 생활을 한다는 걸 그 나쁜 기집애는 무척 자랑스러워했어요. 사람 팔자 한번 재밌다. 그렇지 않니? 저에게는 하나도 재미있지 않을 일이었는데 악랄한 미소로 그런 말을 할 때마다 주먹이 몰래 쥐어졌습니다. 맛있는 반찬을 하더라도 저는 그걸 먹을 기회가 거의 없었어요. 대부분 김치하고만 밥을 먹었죠. 그도 아니면 물에 밥을 말아먹는 게 전부였습니다. 식사를 차리고 청소를 하고 수발을 들고 그러느라 바깥에 나가볼 기회나 시간도 없다시피 했죠. 그 나쁜 기집애는 저에게 쓸데없이 나간다며 가만히 안 놔두겠다고 으름장을 자주 놓기도 했죠. 그런 것들을 남몰래 주먹을 쥐며 꿋꿋하게 참아낼 수 있었지만 도저히 평정심을 유지할 수 없는 일을 당하기도 했어요. 어느 날 그 나쁜 기집애가 제 보물을 망쳐놓은 것입니다. 짐이라고 하기에도 초라한 제 물건들 사이에서 보물이 뭐가 있었겠나요? 딱 하나 인형이었죠. 제가 부엌 일을 하고 있던 사이 그 나쁜 계집애가 인형을 가위로 잘라놨던 거예요. 그걸 발견하고서 제가 목 놓아 울었죠. 이것만은 서러워서 못 견디겠더라고요. 범인이 누구인지 뻔했는데 주인 부부는 외면을 했고
그 나쁜 기집애는 저에게 물건 간수를 못한 잘못이라며 저를 고소해 했습니다. 잘린 인형을 안고서 제가 얼마나 울었던지 몰라요. 그렇게 못된 년이었건만 잘도 대학을 가더군요. 그 나쁜 기집애가 대학 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저는 식모로 있었죠. 그 집에서 저는 5년을 채우고 나왔습니다. 사실 더 이르게 그만두고 싶었는데 도중에 친정 아버지가 몸이 편찮으셔서 이 악물고 나 죽었다 생각하고 버텼어요. 제가 그만두고 나오던 때 저는 주인 부부에게 간청을 해서 그 나쁜 기집애한테는 제가 그만두는 걸 미리 알리지 않고서 몰래 나왔습니다. 안 그랬다면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저를 더 괴롭힐 게 뻔했으니까요. 그만둘 때 주인 부부에게 받은 것은 그 집에서 선물로 들어왔던 수저와 젓가락 세트였어요. 그게 5년간의 노고를 뜻하는 퇴직금이었네요. 지금 생각하면 서럽고 어이가 없을 따름이에요. 그렇게 힘든 시간들이었지만 제 바로 밑에 남동생, 집안의 장남이 서울대를 나왔다는 게 보람이었어요. 바로 이것만 생각하면 제가 식모살이를 하며 얹힌 체증이 풀리고 하는 것이었죠. 또한 남동생은 좋은 직장을 얻자마자 돈을 현명하게 관리했어요. 아무하고나 다 친하게 지낸다고 어릴 적에 제가 혼을 냈었는데 남동생의 그런 성격이 다 인맥으로 돌아와서 승승장구를 했죠. 집안의 장녀 장남이 열심히 사니까 동생들도 엇나가지 않고 잘 따라와서 자라주었고요. 이런 집안이니까 기꺼이 사돈을 맺고 싶다고 하시며 시댁도 처음부터 저를 반겼습니다. 참고로 남편은 남동생의 인맥을 걸쳐서 만났고 저보다 2살 연하랍니다. 어렸을 때 고생 많이 했고 자수성가했다. 이런 얘기를 자주 하던 남편에게 저는 식모살이 얘기를 차마 못하고 살았어요. 저는 첫째, 둘째, 연달아 아들만 낳아서 시댁 식구들 입을 찢어지게 만들어서 한 번도 시집살이를 안 당하고 살았습니다. 둘째를 낳고 5년 뒤에 막내딸을 낳았어요. 사랑만 주고 키웠지만 오만방자하게 되지 않도록 신경을 썼던 것은 그 정신 나간 나쁜 기집애가 생각나서 그랬죠. 아들 둘을 차례로 장가 보냈고 딸은 결혼 생각이 없다고 하길래 존중해 주었습니다. 친정 식구들도 아무도 말 얹지 않고 저희 딸을 존중해 주었어요. 그런데 그랬던 애가 어느 날 결혼을 하겠다고 그래서 온 집안 식구들이 다 놀랐죠. 2년여를 만나다 헤어지다를 반복했던 남자친구와 기어이 결혼을 하겠다고 그러더군요. 솔직히 난 그 사람한테 확신이 없어서 결혼까지는 생각 못 했었는데 그 사람이 나를 워낙 아껴주고 위해주고 사랑해줘서 결국은 흔들리게 됐어. 나 아니면 죽겠다는 사람을 내가 인생에서 또 만날 수 있을까 싶더라고요. 저희 딸이 그 청년을 사랑하는 것보다 그 청년이 저희 딸을 사랑하는 게 훨씬 더 커 보였습니다. 저도 일전에 그 청년을 2번 본 적이 있었는데 그런 인상을 받은 바였죠. 신중한 딸이 결혼을 최종 결정했으니까 이 또한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자식 셋을 결혼시키게 됐으니 제 기분이 묘해져서 그랬나 봐요. 제가 처음으로 가족들 앞에서 식모살이 얘기를 꺼냈죠. 그랬더니 다들 분을 금치 못했답니다. 사실 저는 밝힌 내용보다 더한 일도 겪었더랬죠. 그런데 참고 산 제가 미련하고 초라해서 감추게 되는 것 같았어요. 그 나쁜 기집애를 볼 때마다 내가 속으로 심술점이라고 생각했던 면상에 있는 그 점도 그대로일까 싶고 아마 세월이 많이 흘러서 알아본다는 쪽이 신기했겠지만 나는 길 가다 마주쳐도 왠지 그 느낌으로 알아볼 수 있을 것만 같다. 오랜만에 그 나쁜 기집애를 회상한 저는 긴 세월 동안 한 번도 안 마주친 걸로 봐서는 이 좁은 땅에 사람이 많이 살기는 진짜 많이 산다는 생각 정도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란 말입니까? 그때로부터 몇 주가 지나서 간단히 상견례 자리가 열렸을 때였어요. 저는 그 청년만 알았고 상대 집안은 잘 몰랐으니 만나서 서로에 대해 알기나 하자 싶어서 그런 마음으로 나갔죠. 어머나 우리 사부인 너무 고우시고 기쁨이 넘치시네요. 어쩜.
그런데 상대의 모친이 다짜고짜 저한테 온갖 좋은 소리를 다 해주시더군요. 이미 저를 사부인이라고 칭하신 것은 물론이고 부친 되시는 분도 표정을 인자하고 좋게 꾸며내려고 애를 쓰시는 게 보였고요. 저와 남편이 편한 태도로 자리한 것과는 정반대였습니다. 그 청년이 저희 딸을 너무나도 깊이 사랑하고 처음에도 절절하게 구애를 해서 만났다 그러고 도중에 헤어지게 됐을 때도 그쪽에서 울며 불며 난리를 쳐서 저희 딸이 받아주었었고 이런 것들은 아마 그 양친께서도 잘 아시는 모양이었습니다. 어떻게든 결혼을 무사히 성사시키고 싶어서 안달이 난 기색이었죠.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생각으로 대충 장단을 맞춰드리고 있었는데 아까부터 자꾸 저의 신경을 건드리는 무언가가 있었어요. 저도 모르게 모친 쪽의 얼굴에서 점을 유심히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던 도중 어떤 말을 듣고서 제 머릿속에 전구가 파밭하고 켜졌는데요. 그건 바로 그 모친이 저희 딸을 보면서 나도 오빠만 둘 있는 막내딸이라 귀하게 자랐다고 즐거운 목소리를 낸 것이었습니다. 저희 딸을 향해 사이좋은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되어보자면서 넉살 좋게 말을 늘어놓는 그분을 보며 저도 모르게 이렇게 입을 열고 말았죠. 잠깐, 그쪽 설마 최예진 그 나쁜 기집애? 순식간에 정막이 감돌았죠. 저는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입을 열고 만 것이었지만 그와 동시에 확신 또한 들고 있었죠. 제 딸의 예비 시어머니자 제 예비 사돈, 그 사람이 바로 그 옛날 제가 식모살이를 하던 시절에 저를 죽도록 괴롭혀댔던 천하의 나쁜 기집애였던 겁니다. 네? 사부인, 제 이름을 어떻게 하시고, 제가 이름을 말씀드렸던 건가, 안 드렸던 건가, 가물가물한데, 그보다 저한테 뭐라고 하신 건지 들었잖아요. 나쁜 기집애. 아직도 내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아유, 어머나 사부인. 제가 사부인처럼 우아하고 기품 넘치는 분을 알았다면, 진작에 아는 척을 했겠죠. 도통 저를 어떻게 아신다는 건지 전 영문을 모르겠네요. 그래요? 그러면 혹시 이렇게 불러줘야 그 쓸모없는 기억력이 힘을 낼까요? 아가씨? 그 순간이었습니다. 제 입에서 아가씨라는 석자가 나오자마자 그 모친, 아니 그 나쁜 기집애의 얼굴에 경악이 가득 차오르더군요. 제가 누구인지 단박에 알아챘어요. 설마 세상에, 이건 말도 안 돼. 말이 안 되기는 대체 뭐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와 이런 자리에서 다시 재회하는 게 된 것? 아니면 세월이 흘러서 너보다 내가 훨씬 더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는 것? 어느 쪽이든 성질 더러운 부잣집 아가씨였던 그 양반께서 감당하기는 힘든 상황인 것 같네요. 아니, 저기, 잠깐만요. 진정하고 제 말 좀 들어보세요. 그거는 너무 옛날 일이었고, 저는 기억도 잘 안 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걸고 넘어지시면, 제가 무척이나 난감합니다. 그 나쁜 기집애는 안색이 창백하게 질린 채로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몸이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아들의 눈치를 살피더라고요. 저희 딸을 열렬하게 사랑해온 그 청년의 얼굴에 당혹스러움이 가득했어요. 저는 피식 웃으며 따라서 자리에서 일어나 준 뒤 놀란 얼굴들을 한 제 남편과 자식들을 향해 말해줬습니다. 바로 이 인간이야. 내가 식모살이라는 힘든 일을 하면서 아등바등 살고 있을 때 불난 집에 기름 끼얹어 주던 나쁜 기집애, 천하의 못된 년, 지옥에서 악마가 친구하자고 먼저 악수를 청할 악당. 제 말이 끝나자마자 딸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물컵을 들어서 당장 그 나쁜 기집애에게 끼얹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놀랄 새도 없이 나쁜 기집애와 그 아들을 번갈아 쳐다보며 이렇게 외치더군요.
우리 엄마를 죽도록 괴롭혔던 그 악랄한 사람이 바로 당신이었어요? 집안이 옛날에는 잘 살았다가 점차 가세가 기울어서 자는 시간까지 아껴가며 열심히 노력하고 살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굉장히 마음이 짠했는데 이제 보니까 그럴 필요가 없었네. 신부가 그렇게 못돼 처먹었으니까 가세가 기울 수밖에 없었겠지. 인과응보였어. 이런 집안의 아들하고 내가 결혼할 것 같아? 그러자 그 청년이 절망으로 얼굴을 감싸주며 벌떡 일어났고 자기 모친을 향해 이게 다 무슨 일이냐며 맹렬하게 따져댔습니다. 저는 제 딸이 망설임 없이 속 시원하게 굴어진 것이 놀랍기도 했고 감동이기도 했어요. 나쁜 기집애는 양쪽에서 자기 식구들이 난리를 치는 와중에 멍한 표정으로 얼굴에서 뚝뚝 흘러내리는 물을 지켜보다가 이내 걸음을 옮겨서 제 쪽으로 왔어요. 그리고는 입술을 꽉 깨물고는 무릎을 꿇더군요. 미, 미안해. 그때는 내가 잘못했어. 뭐라고? 말이 너무 짧아서 내 귀에 안 들리는데. 죄송하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옛날에는 제가 철이 없어서 너무 없었어요. 부디 너그러이 한 번만 용서해 주시고 아이들끼리 결혼만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이상한 소리를 다 하네. 애들끼리 결혼? 이 판국에 무슨 결혼이라는 거야. 당연히 파혼이지. 우리 딸 하는 말 못 들었어? 어떻게 너같이 근본 자체가 글러먹은 것과 사돈을 맺으라는 거야? 그런 집안에 우리 딸 어떻게 시집 보내라는 건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리고 사과 또한 안 받을게. 겨우 지금 내 기분이 편해졌으면 싶어서 너의 그 허접한 사과를 받아주기에는 5년 내내 고통받았던 과거의 내가 너무나도 불쌍하거든. 과거의 나를 위해서라도 너를 용서할 수가 없어. 다시 만나게 돼서 전혀 안 반가웠고 다시는 보지 말자. 제가 차갑게 말하며 가방을 챙겼을 때 이미 남편은 경멸의 눈길을 상대측에 천천히 날리면서 나갈 준비를 마친 채였어요. 저희 딸은 자기를 붙잡으려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청년을 매몰차게 뿌리치며 2번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 청년이 오열하는 소리에 나쁜 기집애가 정신을 놓고 현실을 부정하는 혼잣말을 뒤로 한 채 저희 식구는 그곳을 빠져나왔죠. 저희 딸은 파혼에 미련 한 톨조차 없다고 했어요. 남편, 아들들, 며느리들 모두 어떻게 이런 인연이 다 있냐고 하면서 고개들을 저었죠. 제가 한 방 먹여줄 수도 있었기에 다행이라고 모두 그렇게 여겨주었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만 그렇게 갚아주고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그 청년이 안타깝게도 저희 딸을 무척이나 사랑한 모양이었습니다. 결혼이 깨지자 자기 모친을 죽도록 원망하면서 아예 의절을 했다는 후문을 들었죠. 그 이전에 극단적 선택도 하려고 한 모양이었고요. 나는 우리 아들만 잘 되면 되는데 아들 하나 바라보고 사는 나한테 대체 이 세상이 왜 이렇게 구는 거야? 그 나쁜 기집애는 이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여기면서 분노하고 슬퍼했던 모양입니다. 몇 번이고 저를 따로 찾아와서 사과를 하려고 들었는데 제가 절대 안 만나주었습니다. 이건 나중에 안 사실인데 그러고 나서 이듬해 그 나쁜 기집애는 이혼도 한 모양이었어요. 그런 일이 있었으니 부부간에도 불화의 씨앗이 싹을 틔웠던 건가 봅니다. 저희 딸은 새로운 인연을 만나서 너무나도 멋진 사위를 저에게 안겨주었고요. 지금까지 알콩달콩 잘 살고 있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유치원 선생님으로 일하고 있는 40대 여자입니다. 유치원하고 집하고 거리가 꽤 멀어서 왕복 2시간이 넘게 걸리는데 지루할 때마다 지하철에서 사연을 들으며 즐겁게 다니고 있어요. 매번 듣기만 하다가 이번엔 저도 제보하고 싶어서 용기 내어 제보하게 됐습니다. 다들 시댁에 관한 얘기를 많이 제보하셔서 저도 시어머니와 있었던 일을 제보하려고 해요.
저는 지금 서울에서 거주하고 일도 하고 있지만 사실 지방에서 태어나서 시골에서 자랐었는데 완전 아무도 모르는 시골은 아니었고 다들 들으시면 그래도 아는 분들은 아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제가 서울에 올라와서 시골에 왔다고 하면 다들 저를 가난하게 자랐다고 생각하시던데 그런 편견과 달리 저는 꽤 유복하게 자랐어요. 왜냐하면 우리 집은 대대로 과수원을 했는데 과수원이 크고 우리 조부모님과 부모님이 열심히 과일을 키우셔서 매번 과일 처리될 때마다 연락 오는 단골도 많고 상품 질이 좋아서 오히려 저는 상당히 여유 있는 환경에서 자랐어요. 과수원이 시골에 있으니까 거주 지역이 시골이긴 했지만 전 학교 다닐 때 전교에서 부잣집으로 유명한 학생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부모님도 그렇고 저도 성격상 제가 부자라고 여유롭다고 자랑하는 성격이 절대 아니고 오히려 뭔가 여유 있다고 말하는 게 어색하고 부끄러워서 남들한테 자랑하며 살았던 적은 없었어요. 저는 대학은 서울에서 나왔는데 그때도 등록금이나 입학금, 그리고 제가 시골이 본가니까 서울에서 살 때 자취를 했었는데 그 자취 비용까지 다 부모님이 여유롭게 내주셨죠. 그런데 제 고향이 시골이라는 이유로 사람들은 그 돈이 어디서 나왔냐고 무례하게 물어보는 경우도 꽤 있었고, 심지어 저보고 제 고향에 햄버거집이 있냐고 물어보는 사람도 있었답니다. 물론 어느 시골엔 햄버거집이 없을 수도 있고 지금도 많이 현대화가 진행되었다고 해도 여전히 편의시설에 부족한 곳들이 아직 많아요. 하지만 제가 태어나고 자랐던 시골은 그 정도는 아니었고 말하자면 다들 아, 거기 사과로 유명한 곳이잖아 하고 아는 지역이라 어느 정도 발달이 된 지역이었는데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속상했답니다. 부모님 과수원이 한 과일만 하는 게 아니고 되게 여러 종류를 하고 계시고 과일 말고 다른 밭에선 고구마도 키우시고 진짜 크게 하셔서 일하시는 직원도 진짜 많은데 저렇게 지방 출신이라고 저를 앞에서 무시하는 사람들을 보며 속으로 얼마나 분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지방에서 부모님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많이 해주셔서 제일 좋다는 학교에 학원도 많이 다니고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그래서 덕분에 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에 진학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형제가 없이 외동딸로 자랐었는데 부모님이 일부러 계획하신 것은 아니고 친정엄마가 아기 가지는 것이 조금 힘든 몸이셨대요. 그래서 아이를 더 낳고 싶었는데 낳지 못했다고 들었었고 덕분에 저는 혼자서 조부모님과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랐습니다. 왜 사랑도 받아본 사람이 줄 수 있다고 하잖아요. 저는 어릴 때부터 받은 사랑이 많아서 주변 친구들과 언니, 동생들과 어울리며 노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특히 저는 저보다 어린 동생들을 챙기는 것을 좋아했는데 초등학교 때 저는 어린 동생들을 데리고 과수원에 데려가서 같이 과일도 따고 놀기도 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제 장래의 희망은 유치원 선생님이 됐고 대학교 전공을 고를 때도 그래서 유아교육과에 진학하게 됐습니다. 제가 아무리 여유롭게 자랐다고 하더라도 사실 지방은 서울과 비교해 아직 덜 발달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 처음 서울에 도착해서 살기 시작했을 때는 놀라운 경험의 연속이었습니다. 서울은 진짜 크고 넓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고 저는 오죽하면 건물이 너무 크고 사람이 많아 집 밖에 나가면 압도당하는 기분이 들었어요. 서울에 거주하는 기회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대학에 입학해서 많은 동아리 활동을 했었는데 교회 동아리인 댄스 동아리에 들게 됐습니다. 사실 학교에서도 그렇고 놀러 다니면서 혹은 영어를 배우러 갔던 영어 회화 학원에서도 제가 시골에서 왔다고 하면 다들 놀라면서 은근히 저를 무시했기 때문에 저는 제 고향을 어느 순간부터는 숨기고 싶었어요. 그러다 댄스 동아리에서 어떤 남자를 만나게 됐는데 저보다 3살 많은 남자였고 이름은 현석이었습니다. 현석 오빠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제가 어쩌다 시골에서 왔다고 하니까 덤덤하게 반응했어요. 그래? 그럼 공기 좋은 곳에서 자랐겠다. 나는 그렇게 평화로운 곳에서 나중에 살아보고 싶어. 부럽다. 언제 한번 다 같이 놀러 가도 돼? 저는 저렇게 사근사근하고 다정하게 반응한 사람은 처음 봐서
그 말을 듣고 현석 오빠를 짝사랑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오빠는 그때 만나던 여자친구가 있었기 때문에 저 혼자 속으로만 좋아했어요. 사실 제가 자랐던 고향은 남자들이 조금 거센 편이라 서울에 올라와서 저런 상냥한 말투로 저에게 말하는 오빠를 보니까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었죠. 제가 마음을 티내지 못하도록 하고 그렇게 동아리 활동에 전력으로 참여하며 재미있게 지냈는데 그러다가 오빠가 먼저 졸업하고 오빠는 대기업에 취업하게 되면서 동아리에 나오지 않게 됐습니다. 그때까지도 오빠는 사귀던 여자친구와 만나고 있었기 때문에 저도 어느 정도 마음을 접고 열심히 공부해서 졸업하고 유치원에 바로 취업해서 남자친구도 사귀며 즐겁게 지냈죠. 그렇게 몇 년이 지나고 동아리에서 졸업한 선배들을 초청하는 행사가 있는데 그때 현석 오빠는 다시 만나게 되었어요. 얘기하다 보니까 오빠는 여전히 다정하고 멋지더라고요. 마침 애인 얘기가 주제여서 알게 되었는데 저도 오빠도 그 당시에는 애인이 없었어요. 저는 오빠가 여자친구와 헤어졌다는 소리를 듣고 적극적으로 먼저 다가가 결국 사귀게 됐는데 얼마나 행복했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다정하고 착하고 성실한 현석 오빠와 저는 사귀고 나니까 알게 되었는데 생각보다 더 성격이 잘 맞고 공통점도 매우 많았습니다. 우리 둘 다 영화 보는 것을 좋아했는데 오빠도 저도 영화를 감상하고 그 영화 주제와 주인공 행동을 토론하다 항상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대화하다 헤어지고 했어요. 오빠도 저도 서로 성격도 잘 맞고 미래에 대한 계획을 공유했을 때 둘이 가치관도 너무 똑같다며 놀랐었는데 오빠가 어느 날 저에게 진지하게 저와 결혼해서 살고 싶다고 프로포즈를 했어요. 저야 당연히 오빠를 대학생부터 짝사랑했었기 때문에 싫을 이유가 없었고 그렇게 우리는 양가에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먼저 우리 집에 갔었는데 저는 그때까지도 오빠에게 우리 집이 과수원을 한다고 말은 했었지만 크게 한다고 말은 못했었는데 그래서 오빠는 처음 우리 집에 오고 정말 놀랐었다고 해요. 생각보다 아주 크고 넓다고 놀란 오빠에게 부모님은 열렬하게 환영해 주시며 우리 딸과 결혼해줘서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사위사랑은 장모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죠? 우리 엄마는 오빠가 잘생기고 키도 크고 성격도 좋은데 대기업을 다니는 능력까지 좋은 사람이라고 저보고 무슨 일이 있어도 헤어지지 말고 오빠와 꼭 결혼하라고 몰래 말할 정도였습니다. 오빠에게 특상품 과일도 몇 박스를 챙겨주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오빠는 열렬한 환영을 받고 저에게 자기가 너무 생각지도 못한 사랑을 받게 됐다고 말하며 조심스럽게 본인 가정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를 해주었는데 저는 얘기를 듣고 놀랬어요. 알고 보니 오빠는 아버지가 고등학교 때 돌아가셔서 홀어머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시동생이 한 명 있었는데 남편하고는 6살 차이가 나서 저보다도 어렸는데 사고 쳐서 결혼해서 이미 조카까지 있다고 남편은 말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만나도 서로에 대해 얘기하느라 집안 사정에 대해선 별로 얘기하지 않았었는데 그래서 남편 집안에 대해 그때 처음 알게 됐어요. 사실 처음에 듣고 많이 놀라긴 했지만 뭐 범죄를 저지를 집안도 아니고 집마다 사연은 있기 마련이잖아요. 주변에 알렸을 때 아는 언니들이 저에게 홀어머니라 아들한테 의지를 많이 할 수도 있으니까 결혼 전에 유심히 보라기에 전 인사드리러 갔을 때 어머님 반응을 많이 살펴봤죠. 안녕하세요,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어서 와요. 얘기 많이 들었어요. 어머님은 제가 인사드리러 갔을 때는 평범하셨어요. 저를 막 우리 친정이 남편에서 했던 것처럼 열렬하게 반겨주는 느낌은 없었지만 그렇다고 심하게 반대하거나 저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고향이 지방이고 부모님은 과수원한다고 하니까 그냥 별 반응이 없으셨는데 대놓고 반대하지 않으시니 저는 속으로 이만하면 됐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저는 주변에서 뭐라고 하든 신경 쓰지 않고 상견례도 하고 결혼식까지 올렸는데 시어머니는 결혼하고 다른 사람처럼 돌변하셨어요. 그냥 제 생각이지만 제가 인사드리러 갔을 때 남편이 입단속을 시킨 것 같아요.
시동생 부부는 상견례에서 본 게 전부라 동서와 어색했는데 시부모님이 너무 동서와 계속 비교하니까 더 어색하더라고요. 둘째 며느리는 강남에 있는 100억대 건물주야. 근데 딱 봐도 그래 보이지 않니? 귀티가 흐르잖아. 시어머니는 제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동서가 건물주라고 말해주셨습니다. 시어머니 말에 의하면 동서는 비록 속도 위반으로 결혼 전에 시동생하고 결혼했지만 친정집에 워낙 돈이 많아서 지금 잘 살고 있다고 하셨어요. 사실 동서 행색이나 하고 다니는 것만 봤을 때는 그냥 평범해 보여서 저도 처음에 놀라긴 했지만 돈의 여유라는 게 겉모습만 봐서는 전혀 모르잖아요. 그래서 돈이 많아서 부럽다고 생각했지만 그건 어차피 동서 돈이고 제 돈이 아니니까 딱히 신경 쓰이진 않았습니다. 제가 스트레스 받았던 것은 시어머니가 자꾸 저와 동서를 비교했던 게 되게 힘들었는데 저는 처음엔 설마 돈 때문에 저렇게 차별할까 싶어서 제가 늦게 결혼해서 그런가 생각할 정도였어요. 나이로 치면 저도 늦은 나이에 결혼한 것도 아니고 적정기에 결혼했는데 동서와 시동생이 대학생 때 사고 쳤기 때문에 어린 나이에 아이까지 있었던 상황이었죠. 시족하는 아들이었는데 저는 워낙 아이들을 예뻐하고 직업도 유치원 선생님이니까 시조카를 만나면 잘해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조카가 성격이 진짜 유별나고 제가 옆에서 지켜본 결과 시동생도 그렇고 동서도 그렇고 아이가 버릇없는 행동을 해도 뭐라고 하지 않고 방목하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아이가 자기 맘대로 시댁 집안을 뛰어다녀도 누구 하나 말리지도 않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남의 아이한테 나서서 행동 교정을 하거나 그런 것은 또 예의 없고 선을 넘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최대한 모른 척 했습니다. 그렇다고 시동생이나 동서가 밉상인 편은 절대 아니었는데 동서는 성격이 조금 특이해서 처음에 적응하기 힘들긴 했어요. 저를 미워하거나 텃세 부리는 성격은 아니었지만 말이 많아서 동서와 대화하고 나면 기가 빨려서 같이 있기 힘든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저와 자꾸 비교하는 시어머니, 그리고 특이한 성격의 동서, 예의 없는 시조카 등에 적응하기 힘들고 결혼을 잘못했나 생각이 들어 초반에는 힘들어했어요. 그런데 친구들이 그래도 남편이 다정하고 저밖에 모르니까 최대한 무시하고 살라고 말을 해서 꾹 참았습니다. 제가 워낙 그리고 무던하고 감정 표현이 큰 편은 아니라 초반에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것도 넘겼어요. 그런데 아무리 무던한 저도 화가 나는 사건이 몇 개가 있었는데 그건 바로 제가 임신하고 있을 때 일어나게 됐습니다. 저는 외동으로 자라서 부모님과 조부모님의 관심을 다 받고 사랑도 독차지하며 살았기 때문에 우리 집안은 남아선호 사상이 심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이건 집안마다 분위기가 다르지만 사실 한국에서 남아선호 사상은 너무 뿌리 깊게 존재하잖아요. 우리 시어머니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시조카가 성별이 아들이었기 때문에 안 그래도 동서와 저를 비교하는 시어머니는 정도가 더 심해졌죠. 저는 임신했을 때 입덧이 너무 심했는데 그나마 우리 부모님이 키우신 과일을 입덧 없이 먹을 수 있었어요. 아이를 가진 후로는 유치원을 쉬었기 때문에 부모님이 계신 고향으로 내려가고 싶었는데 현실적으로 병원을 주기적으로 가야 해서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택배로 보내주시면 그걸 겨우 먹으면서 버티고 있었는데 저는 특히 고기 냄새만 맡아도 속에서 올라와서 남편을 한동안 집에서 고기를 먹지 못했어요. 안 그래도 고기를 좋아해서 고기 반찬이 끊이지 않던 우리 집에서 아예 고기가 없어지니까 남편이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시댁에 갔을 때 저는 괜찮으니까 고기 드시고 오시라고 저는 집에 남아있겠다고 했더니 시어머니가 자기 집을 무시한다고 화를 내시는 거예요. 엄마, 왜 그래요? 입덧이 너무 심해서 빼놓고 가는 것도 오히려 안쓰러운데. 그래서 지금 나보고 며느리 눈치 보고 음식 메뉴를 바꾸라는 거야? 둘째 며느리는 안 그랬어. 남편이 제 편을 드니까 시어머니는 기분이 심하게 안 좋았는지 저한테 그럴 거면 왜 따라왔냐고 했어요. 분명 제가 몸이 안 좋다고 했더니 그래도 오는 게 도리라고 해서 왔더니 저런 소리를 하는 거 있죠.
신혼 때부터 저를 비교해서 서러웠지만 그래도 남편이 중간에서 저를 많이 챙겨줘서 버텼는데 임신했는데도 저한테 저러니까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맹세코 제 눈치를 보라고 한 적도 없었습니다. 저는 애초에 남한테 그런 소리를 할 성격 자체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왜 동서와 저를 그렇게 비교하는 건지 저는 진심으로 속상했어요. 시어머니의 비교는 신혼 때부터 그랬었지만 정말 하다 하다 옷 입는 스타일도 비교했죠. 저는 편한 옷차림을 좋아해서 시댁에 갈 때 청바지를 입고 가곤 했는데 동서는 매일 원피스나 치마를 입었어요. 그걸 보고 시어머니는 동서 보고 여유 있는 집은 다르다고 청바지 안 입어서 좋다고 하셨는데 그렇다고 제가 시어머니 보라고 원피스를 입고 시댁에 갈 수는 없지 않나요? 주변에 물어봤을 때도 본인들은 청바지도 아니고 추리닝 입고 간다며 우리 시어머니가 진짜 특이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시댁에 어떤 차림으로 가셨나요? 이 부분은 지금도 저는 잘 이해가 가지 않아요. 아무튼 그래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왔는데 그것도 뭐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상전도 아니고 내가 며느리 눈치를 봐야 돼? 엄마 왜 그러세요? 저희 오늘은 이만 가볼게요. 제가 우니까 남편은 도대체 왜 그러냐고 화를 내며 제 손을 잡고 시댁을 나왔죠. 저는 한번 울음이 터지니까 참기 힘들어서 차 안에서 엉엉 울며 친정에 가고 싶다고 했고 그대로 남편은 시골로 차를 몰았습니다. 정신이 없어서 차 안에서 부모님께 연락도 못 드리고 도착했더니 당연히 부모님은 당황하셨죠. 저는 그래도 차에서 울음을 그쳤기 때문에 엄마에게 보고 싶어서 왔다고 애교 부리니까 부모님도 오랜만에 딸과 사위 얼굴을 봐서 좋다고 하셨어요. 제가 거기에 유독 예민하게 반응하긴 했지만 사실 다른 음식들을 넘기지 못했었는데 엄마 집밥을 먹으니 그래도 아주 조금이지만 넘길 수 있더라고요. 입덧이 심하셨던 분들은 어떠셨나요? 친정 엄마 음식만 먹을 수 있었다는 친구들이 꽤 많아서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아무튼 엄마가 해준 밥도 먹고 신선한 과일도 먹었는데 그때가 마침 복숭아철이라 탐스러운 복숭아를 바로 따서 먹었더니 얼마나 맛있었는지 몰라요. 남편도 제가 입덧 없이 잘 먹는 것을 오랜만에 본다고 좋아하며 옆에서 친정아버지와 약주도 하고 즐겁게 보냈습니다. 그렇게 다음날 오전에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다시 서울로 오는데 시어머니가 전화가 와서 받았어요. 너는 그러고 가서 연락도 없니? 죄송해요. 내가 너 눈치 보면서 살아야 하는 건 아니잖아. 나도 노력할 테니까 너도 우리 서로 얼굴 붉히지 말자. 시어머니는 사과인지 아닌지 헷갈리는 말을 저에게 하셨는데 사실 저는 그때는 이미 친정 부모님을 봐서 기분이 좋아진 상태라 그냥 넘겼습니다. 임신했고 또 가족이라 아예 안 볼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도 남편이 저를 많이 챙겨주고 계속 옆에서 시어머니가 시아버지 돌아가시고 혼자 아들 2명 키우면서 고생을 너무 많이 해서 그런 것 같다고 해서 저도 꾹 참고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임신 기간을 지나고 저는 출산을 했는데 아까 말했듯 아이는 딸이었어요. 저는 입덧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임신했어도 몸무게가 도저히 늘지 않았고 고생을 너무 많이 해서 아이가 나오기도 전에 남편과 진지하게 얘기한 결과 아이는 한 명으로 만족하자고 이미 얘기를 끝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저에게 둘째는 아들을 낳으라고 아이를 낳고 병원에 있는 절 보고 말씀하셨어요. 아이 낳은 지 얼마나 됐다고 죽음을 감수하며 손주를 낳았더니 저런 소리를 하는 건지 저는 너무 서러웠습니다. 이때도 남편이 엄마 제발 그만하시라고 쫓아내줘서 저는 속으로 아이는 한 명으로 끝내자고 오히려 다짐하게 됐죠. 그래도 시동생 부부도 저를 많이 축하해줬는데 특히 동서가 아이 키울 때 처음에는 드는 돈이 많다고 저에게 아기용품을 많이 물려준다고 하는 거예요. 시어머니도 그때 옆에 있었는데 너무 잘 됐다고 부자 동서 덕분에 제가 득본다고 하셨죠. 저는 아이 낳으면 드는 돈이 많다고 하기도 했고 원래 중고 물품을 잘 쓰는 편이라 주면 너무 감사하다고 말하며 받게 됐는데
저는 남편이 들고 온 아기 물건들을 보고 조금 놀랐어요. 그렇게 시어머니가 동서는 건물주라고 자랑한 것에 비해 아기 용품들이 저렴한 용품들이었기 때문이에요. 사실 시조카가 평소에 입는 옷들도 그렇게 비싼 명품 제품은 없었는데 사람은 겉모습만 보고는 모르니까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겼었는데 확실히 아기 용품을 다 받아보니까 좀 의아하긴 했어요. 특히 아기 키워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요즘 엄마들은 다른 것보다 유모차에 되게 투자를 많이 해서 옷 같은 것보다 유모차로 경제적 수준을 알 수 있거든요. 유모차가 비싼 것은 비싸고 싼 것은 싸서 상대적으로 여유로우면 유모차를 비싼 것을 사용합니다. 돈값을 제대로 해서 비싼 유모차는 사용하게 되면 아이도 훨씬 안정적으로 오래 탈 수 있고 엄마가 유모차를 몰 때도 굉장히 손쉽게 방향 조절도 가능하고 큰 힘을 들이지 않을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유모차도 그렇고 아기 장난감들도 있잖아요. 개월수에 맞게 쓰는 그런 장난감들도 그렇게 비싼 제품은 하나도 없어서 의아했어요. 마침 제가 아이를 낳았을 때 친구들도 아이 낳은 친구가 많아서 제가 한참 아기용품에 관심이 많았을 때여서 잘 알 수 있었죠. 그래도 몇 년 새에 유행이 바뀌었을 수도 있고 또 좋은 마음으로 저에게 줬으니까 쓰려고 봤는데 아니 가격을 떠나서 어떻게 쓴 건지 의심될 정도로 험하게 사용했더라고요. 사실 가격대야 뭐 당연히 부자라고 비싼 것만 쓰지는 않으니까 이해했지만 사용했다는 흔적이 너무 심하더라고요. 저도 기분 좋게 쓰려고 했는데 아무리 그래도 제품의 기본 상태라는 게 있잖아요. 남편도 같이 봤는데 남편이 먼저 저에게 그냥 아기용품들을 새로 사자고 할 정도였어요. 여기저기 흠집도 많이 나고 옷은 구멍 나고 저도 웬만하면 준 용품 고맙게 쓰려고 했는데 그 제품은 제가 고마움의 의미로 주었던 초콜릿이 오히려 더 비싼 것 같았습니다. 마침 우리 친정에서 손녀가 세상에 태어났다고 좋아하시며 저에게 용돈을 두둑하게 주셨는데 그걸로 유명한 고가의 유모차를 구매하게 됐죠. 저는 임신하면서 안 그래도 좋지 않았던 몸이 더 나빠지기도 했었고 유모차로 어디 다닐 때 아기가 위험해지는 게 싫어서 고가의 누구나 알만한 제품으로 구매했어요. 우리 부부의 의견이기도 했지만 사실 친정아버지가 다른 건 몰라도 유모차는 꼭 비싼 제품으로 구매하라고 용돈을 주셨기 때문에 저도 큰 마음을 먹고 아주 비싼 제품으로 샀는데 역시 돈값을 제대로 하더라고요. 생긴 것도 진짜 고급스러웠는데 아기를 태우고 밀면 전혀 힘이 들어가지 않고 쉽게 스르륵 밀려서 제가 너무 편했습니다. 친구들이 아기용품은 정말 비싼 걸 사야 후회하지 않는다고 저에게 했었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 잘 알 수 있었죠. 그리고 그걸 시댁으로 가져갔는데 시어머니가 유모차를 보더니 예쁘다고 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네 동서가 돈이 많아서 보는 눈이 좋아. 아유, 이런 거 공짜로 얻고 너도 참 복 많이 받았다. 네? 어머니 이거 제가 산 거예요. 뭐? 아니, 너 준 사람이 성의가 있지. 아, 그럴 거면 왜 받겠다고 한 거야? 아, 다른 것들은 집에 다 있어요. 저희 친정 부모님이 선물해 주신 거예요. 제가 친정 부모님이 선물해 준 거라고 하니까 시어머니는 입을 다물었어요. 아무래도 본인은 저와 아기한테 해준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할 말이 없었을 거예요. 사실 이 부분도 저는 할 말이 많았습니다. 친구들은 아기 낳고 시댁에서 조리원 비용도 주고 선물도 줬다는데 저는 전혀 받은 게 없었어요. 속상했지만 시어머니가 노후 대비가 되어 있지 않았고 또 홀 시어머니니까 이해하려고 넘어갔죠. 그런데 시어머니는 그런 제 속도 모르고 동서가 준 물건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뭐라 하시더라고요. 다행히 그때 동서와 시동생이 없어서 저도 눈치 보지 않고 넘어가게 됐는데 문제는 그 뒤로 명절이나 생일 때 시댁에 가게 되면 시어머니는 우리 딸이 입은 옷을 보고 그거 동서가 준 옷이냐고 계속 물어보셨어요. 어머니, 그거 제가 준 옷 아니에요. 동서가 아무리 말하고 저도 아니라고 제가 산 옷이라고 말해도 일부러 그러는 건지 계속 물어보셔서 저는 하는 수 없이 받은 옷을 입혀간 적도 있습니다.
그날 일부러 이거 물려받은 옷이라고 하니까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역시 부자가 보는 눈이 다르긴 해. 그렇지? 전혀 다르지 않고 그 브랜드는 저도 아이한테 많이 사서 입히는 브랜드였어요. 제가 거지도 아니고 심지어 남편이 돈도 잘 버는 대기업 직장인인데 왜 저러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마 동서 눈치 보느라 그런 것 같은데 가만 보면 시어머니도 되게 웃겼던 게 동서가 건물주라고 해도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이득 보는 게 없었거든요. 시어머니도 누가 보면 뭐 한강이 보이는 아파트를 받은 줄 알 텐데 전혀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짜증이 나기도 했지만 사실 웃기기도 했어요. 아무것도 받은 게 없고 시어머니는 혼자 지나가는 말로 일부러 우리가 다 모이면 나중에 제주도에 가서 살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 시어머니는 노후 대비가 되어 있지 않았거든요. 아마 시어머니는 동서가 제주도 바다가 보이는 집을 마련해 줄 거라 굳게 믿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아닌 이상 다 모였을 때 항상 동서에게만 칭찬할 리가 없지 않을까요? 심지어 시어머니는 조카와 제 딸아이가 몇 년은 차이 나는데 우리 딸을 보고 왜 이렇게 늦게 걷고 말하냐고 하셨어요. 아이는 당연히 발달 과정이 있는데 우리 딸은 심지어 발달이 매우 빠른 편이었거든요. 그런데 왜 시조카와 비교해서 딸아이가 늦게 말하고 걷냐고 하셔서 저는 너무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직업이 유치원 선생님이어서 애들에 관해선 제가 제일 전문가라고 생각했는데 시어머니는 항상 저를 보면 육아에 대해 훈수를 두셨어요. 또 저는 아이를 출산하고 몸이 회복이 더딘 편이어서 바로 유치원에 복귀하지 않고 조금 더 쉬게 됐는데 남편이 저에게 먼저 그렇게 제안했었어요. 아무래도 제일 옆에서 저를 지켜보던 사람이라 제 몸 상태를 잘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제가 걱정을 많이 하게 됐나 봐요. 그렇게 막 심각했던 것은 아니고 원래 몸이 약한 편이라 잔병 치레가 좀 있었어요. 친정 부모님도 제가 병원에 가는 날에는 일도 미루시고 전화하셔서 제 몸 상태를 걱정해 주셨는데 시어머니는 제가 출산을 하고 일하지 않는 것이 본인 마음에 들지 않으셨는지 저를 보면 언제 일을 다시 시작할 거냐고 물으셨죠. 저는 그럴 때마다 아이가 유치원 들어갈 때가 되면 저도 복직하겠다고 대답했는데 시어머니는 본인 아들이 번 돈을 제가 다 쓴다고 생각하셨는지 저에게 어느 순간 눈치를 주기 시작하셨습니다. 둘째는 그래도 친정에 돈이라도 많아서 다행인데 아기우 저거 비싼 거 아니니? 아들 요즘 너무 고생 많다. 엄마가 네 얼굴 상한 거 볼 때마다 가슴이 너무 아파.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남편이 열심히 옆에서 왜 그러냐고 본인도 대기업 다녀서 다른 사람보다 월급 많이 받고 있으니까 너무 눈치 주지 말라고 해도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만약 남편이 중간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전 벌써 이혼했을 겁니다. 그래도 남편이 항상 제 편이고 시어머니는 같이 사는 게 아니라 1년에 몇 번만 보면 되니까 꾹 참았죠. 실제로 아이가 크면서 신경 쓸 시간조차 없더라고요. 딸이라서 그래도 아들에 비하면 조용한 편이고 또 아이 성격 자체가 순하고 움직이는 것을 좋아하는 편은 아니어서 다른 아이들보다 키우기 쉬웠지만 육아는 진심으로 힘들잖아요. 아무리 순해도 아이는 아이고 제가 아무리 유치원 선생님이었다고 해도 말도 못하는 아이를 종일 보는 것은 완전히 다른 영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직업이 교사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아이들을 직업으로 대하는 것과 내 아이를 키우는 것은 다른 얘기거든요. 남의 아이는 100명도 볼 수 있지만 내 아이는 한 명도 키우기 힘든 게 육아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남편이 회사에 가면 혼자 아이를 보면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몸이라도 건강했다면 그래도 버텼을 텐데 건강이 그리 좋은 편도 아니니까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친정엄마가 제가 체력이 약해서 아이 보면서 너무 힘들어하니까 집에서 청소해주는 이모님을 고용하려며 용돈을 주셨어요. 아이를 기관에 보내고 저도 이모님이 오셔서 집안일을 해주니까 좀 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운동도 열심히 하고 체력 보강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시어머니가 갑자기 집에 오신 거예요.
온다고 말이라도 하고 오면 저도 운동을 가지 않고 집에 있었을 텐데 갑자기 집에 와서 초인종을 누르셨는데 그때 하필이면 이모님이 오시던 날이었습니다. 사실 이모님을 집에 부르면서 남편과 저는 시댁에는 알리지 말자고 했었거든요. 만약 알게 되면 또 무슨 소리를 들을지 모르니까 제가 알리고 싶지 않다고 했고, 남편도 어차피 우리가 부르는 건데 말 안 하면 아무도 모른다고 비밀로 하기로 했었어요. 그런데 저는 시어머니가 집에 무작정 찾아올 줄은 전혀 몰랐기 때문에 이모님에게 말할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운동하고 옷을 갈아입으려고 했는데 이모님과 시어머님에게 전화가 합쳐서 20통이 와 있는 걸 보고 사실 어느 정도 예상하며 전화를 걸었더니 시어머니가 엄청 화를 내더라고요. 아니, 너는 도대체 어딜 간 거니? 집에 사람까지 불러? 아니, 우리 아들이 번 돈으로 너만 호강해. 어머님, 진정하세요. 제가 집으로 갈게요. 저는 급하게 집으로 갔더니 이모님은 안절부절 못하고 있고 시어머니는 자기 집처럼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아이도 어린이집에 보내면서 뭐가 그렇게 힘들다고 자기 아들 돈을 쓰냐고 뭐라고 하셨는데 저는 그땐 참을 수가 없어서 제대로 말했죠. 우리 친정 엄마가 주신 돈이에요. 친정 엄마가 힘들게 농사 지셔서 보내준 돈을 이런 데 쓰면 되니? 엄마가 저 아프지 말라고 일부러 주셨어요. 그러면 그 돈 나 줘라. 내가 집에서 청소할 테니까, 돈 아까운 줄을 몰라. 저는 결혼하고 처음으로 시어머니에게 말대답했는데 시어머니는 아무리 제가 친정엄마가 보내준 돈이라고 해도 그게 거짓말인 줄 아는 것 같았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 일단 이모님을 집에 보내고 남편도 집에 와서 시어머니에게 갑자기 오시면 어떡하냐고 하니까 아들이 자기를 배신했다고 갑자기 울더라고요. 저도 시어머니가 왜 오신 건지 궁금했는데 심지어 시어머니는 뭘 들고 오지도 않으셨어요. 반찬 핑계를 대려나 싶었는데 그것도 아니었고 진짜 그냥 본인이 갑자기 오고 싶었나 보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연락은 하고 와야 하는 것 아닌가요? 갑자기 찾아오면 도대체 누가 반겨요? 저는 정말 어이가 없어서 잠시 딸을 데리고 산책을 다녀왔더니 시어머니는 남편이 잘 달래서 보냈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또 본인이 잘못한 것도 아닌데 저에게 사과했고 저는 아무 잘못도 없는 남편에게 뭐라고 하고 싶지 않아서 그렇게 넘어갔어요. 그리고 그 일이 있고 시어머니도 저도 서로 연락하지 않고 있었는데 곧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시어머니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아서 시댁 방문을 하기 싫었는데 제가 이 내용을 친정엄마에게 말하니까 엄마는 그래도 시댁이고 어른들인데 제가 굽힐 필요가 있다고 하셨어요. 사실 저는 이 일도 일이었지만 시어머니가 명절에 가면 동서는 귀한 사람이라고 일을 잘 시키지 않아서 가기 싫은 게 더 컸습니다. 저도 우리 집에서 아주 귀하게 사랑만 받으며 컸는데 시어머니는 항상 저한테는 더 많은 일을 시켰기 때문에 명절에 시댁에 방문하는 것이 항상 저는 부담됐죠. 우리 친정은 명절에 같이 모여서 제사를 지내거나 그러지 않고 그냥 명절은 쉬는 날이어서 더 적응하기 힘들었답니다. 저한테 명절의 의미는 20년 넘게 그냥 가족끼리 모여서 맛있는 것을 먹고 거실에 누워서 휴식을 취하는 것이었는데 시댁의 명절은 전혀 아니었죠. 그런데 정말 웃겼던 게 남편 말을 들어보면 오히려 아들들이 결혼하기 전에는 명절에 아무것도 안 하고 지나갔다고 해요. 저도 물론 시어머니가 아들들이 학생일 때 남편을 잃었으니 안타까운 마음이 당연히 들기는 했지만 갑자기 그걸 보상을 바라는 듯 며느리들에게 바라는 게 많으니까 부담스러웠죠. 물론 시어머니가 힘들게 아들 2명을 키운 것은 저도 알아요. 하지만 그걸 왜 며느리들, 특히 저에게 희생을 바라는지 저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친정엄마에게 하면 엄마는 또 안쓰럽다고 시어머니를 잘 챙겨주라 하셨죠. 저도 여자고 아내니까 시어머니가 안쓰럽다가도 시어머니는 꼭 자기 발로 자기 복을 차더라고요. 아무튼 이번에도 저는 제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고 말했지만
엄마가 그래도 시어머니가 혼자 아들 2명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들겠냐며 저에게 그냥 먼저 사과하라고 하시며 농사 지은 과일을 많이 보내주셨어요. 이걸 들고 가서 그래도 이왕이면 좋게 풀라고 하셔서 저는 울며 겨자 먹기로 남편과 같이 부모님이 저에게 택배로 보내주신 과일과 농산물을 들고 시어머니를 찾아갔죠. 시어머니는 단단히 삐졌는지 저를 본체도 하지 않았지만 남편이 나서서 애교 부리고 과일을 깎으려고 하니까 딱 뺐더니 저에게 깎으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한숨을 쉬고 깎아줬더니 먹지도 않았습니다. 유치하고 왜 저럴까 생각이 들었지만 티는 내지 않았어요. 그래도 우리가 먼저 찾아가니까 자존심 회복했는지 시어머니는 말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면서 본인 생일 잔치가 다가오는데 크게 열고 싶다고 저를 은근히 압박하더라고요. 명절 다음 주가 시어머니 생신이셨는데 당신이 살면서 생일 잔치를 크게 열었던 적이 없다며 이번에는 친척들과 친구들을 많이 불러서 성대하게 하고 싶다고 저를 보면서 말씀하셨어요. 저는 알겠다고 대답하고 동서와 상의하겠다고 했더니 시어머니는 동서는 돈이 많으니까 아마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믿고 동서에게 전화해서 상황을 알렸는데 동서는 전혀 적극적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형님, 그런데 꼭 생일 잔치를 호텔에서 해야 되나요? 어머님 본인이 한 번도 호텔에서 잔치해 본 적 없다고 호텔을 고집하시네. 제가 요즘 친정일 때문에 바빠서 동행은 힘들 것 같아요. 형님이 한번 알아보세요. 시어머니는 동서가 건물주니까 분명 적극적으로 도와줄 것이라고 했는데 전혀 적극적이지 않았고 남편이 시동생에게 전화했을 때도 상황은 똑같았어요. 저와 남편은 당황했지만 또 대놓고 동서에게 건물주니까 돈을 좀 많이 내라고 말할 수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우리가 너무 고민이 많으니까 명절에도 제대로 즐기지 못했던 친정 부모님이 눈치채시고 무슨 일이 있냐고 우리에게 물어보셨죠. 저도 말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결국 말하게 됐는데 친정 아버지가 저에게 어차피 생일 잔치 그렇게 크게 하면 우리도 초대하는 거 아니냐고 아버지가 돈을 대줄 테니까 호텔을 예약하라고 하셨죠. 저는 그 말을 듣고 너무 놀라서 됐다고 아버지가 왜 돈을 내냐고 했는데 엄마가 저랑 시어머니랑 앞서 있던 갈등을 말했던 것이 기억나는지 저에게 시어머니한테 밉보해서 좋을 거 없다고 하시며 결국 아버지 돈으로 호텔 연회장을 빌리게 됐어요. 남편은 저에게 친정 아버지에게 너무 감사하다고 시어머니에게 우리 아버지가 돈을 다 내셨다고 말하자고 하더라고요. 저도 마음 같아선 그러고 싶었는데 한편으로는 이걸 밝히게 되면 시어머니가 또 힘들 때마다 저에게 기댈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사실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너무 굳게 동서가 돈을 내겠지 생각하고 있길래 그냥 그대로 해명하지 않았어요. 동서도 저에게 연회장 비용에 대해 언급하지 않아서 저는 그냥 조용히 시어머니 생일 잔치 치르고 싶었답니다. 중간에 또 사실 우리 딸 생일이 있었어요. 저는 딸의 생일이 저에겐 되게 큰 의미여서 매년 지금도 크게 챙기고 있는데 제가 힘들게 낳기도 했고 제 인생에서 아이는 딸 아이 하나니까 더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커요. 그 마음은 남편도 같아서 우리 집에서는 딸 생일을 크게 챙기곤 했답니다. 그래서 중간에 딸아이 생일이 있어서 저는 동네에서 비싼 코스 요리집에 예약하고 남편과 딸과 셋이 다녀왔어요. 이건 딸이 태어나고 계속 해왔던 행사고 우리는 딸과 셋이 행복하게 밥 먹고 쇼핑하는 것이 너무 좋아서 그렇게 해왔었습니다. 딸도 그래서 본인의 생일이 다가오면 달력에 적어놓고 그날이 올 때까지 손꼽아 기다리기도 했고요. 이건 시어머니도 알고 있던 사실이었죠. 초반엔 본인도 가고 싶다고 데려가려고 했지만 남편이 이건 우리 가족의 행사라고 딱 잘라서 거절했을 때 삐진 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늘 그랬듯 그걸 아무 생각 없이 시댁에 갔을 때 말했더니 시어머니는 본인 생일에도 그런 한우 코스 요리를 드시고 싶다는 거예요. 원래 예정되어 있던 호텔 연회장은 그냥 호텔 뷔페를 제공한다고 했는데
시어머니는 꼭 한우를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싶다고 하셨죠. 저는 호텔에는 한우가 있지 않고 대신 더 맛있는 갈비찜이 있다고 해도 꼭 우리 아이가 먹은 한우를 드시고 싶다고 고집을 하셨습니다. 저와 남편이 말한다고 들을 사람도 아니었죠. 결국 저는 제 입을 탓하고 호텔에 연락해서 물어보니까 제가 따로 한우를 챙겨오면 드실 수 있다고 말을 들었고 그 비용도 다 친정 아버지가 부담하시게 되셨어요. 처음엔 호텔에서도 위생 문제상 절대 외부 음식을 가지고 오면 안 된다고 말했지만 저는 만약 문제가 생기면 저희가 다 감당하겠다고 각서도 쓰겠다고 해서 성사가 되었습니다. 한우 공급도 딸아이와 먹었던 식당에 문의하니까 포장은 돼도 그렇게 납품은 힘들다고 해서 얼마나 빌었는지 몰라요. 남편은 굳이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 했지만 시어머니 성격을 아니까 저는 이왕 준비하는 거 그냥 제대로 해주고 그 빌미로 당분간 시댁 행사를 조용히 넘기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그렇게 준비하고 있었는데 호텔에서 어느 날 미리 조율하자고 하루 날을 잡고 와달라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제가 까다롭다고 생각했는지 호텔에선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미안하더라고요. 날을 잡고 가기로 했는데 남편하고 시동생은 직장인이니 저와 동서가 둘이 가서 아이들이 유치원에 갔을 때 다녀오기로 했습니다. 저는 운전면허가 없어서 동서가 저를 데리러 우리 아파트까지 왔고 그렇게 둘이 차를 타고 호텔에 가는데 사실 동서가 모는 차를 저는 그날 처음 탔어요. 그런데 동서는 생각보다 차를 굉장히 험하게 모는 편이었습니다. 아우, 동서 되게 거칠게 문다. 아우, 나 깜짝 놀랐어. 남편한테 배워서 그런가 봐요. 그이가 좀 험하잖아요. 많이 힘드세요? 저는 남편 차를 주로 탔지 시동생 차는 타본 적이 없어서 몰랐는데 코너를 돌 때는 저도 모르게 위에 있는 손잡이까지 잡으면서 불안해했습니다. 그래도 저를 태우고 간다고 우리 아파트까지 와줬는데 너무 불안해하면 그것도 예의가 아니니까 최대한 참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동서의 운전 실력은 제가 태어나서 타봤던 차 중에 제일 별로였어요. 급정거도 몇 번이나 하고 심지어 신호 위반까지 하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면허가 없어도 난폭 운전은 당연히 아는데 제가 불안해하니까 동서는 웃으면서 이래봐도 사고 경험 없다고 하길래 그 말을 믿었는데 그 말을 하자마자 동서는 무리하게 옆 차선에 끼어들기를 했고 저는 그대로 정신을 잃게 됐어요. 나중에 남편에게 들은 말로는 동서 과실이 훨씬 크다고 했습니다. 우리와 부딪힌 차는 아주 큰 화물차였고 저와 동서가 목숨을 유지한 게 오히려 기적일 정도라고 했다고 하네요. 블랙박스로 확인했더니 잘 가고 있던 화물차에 동서가 무리하게 끼어들어서 경찰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냐고 할 정도였습니다. 화물차 운전자는 다행히 아주 무사했어요. 제가 눈을 떴을 때는 저와 동서 둘 다 응급실에 있었고 남편과 시동생, 시어머니 셋이 응급실에 있었습니다. 제가 동서보다 먼저 눈을 떴는데 정말 다행히 둘 다 살아 있었지만 동서 상태는 저보다 심각해서 중환자실로 올라갈 수 있다고 의사가 말했어요. 시동생은 그 말을 듣고 쓰러지듯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고 저도 온 몸이 아팠지만 동서가 안타까워서 눈물이 나왔죠. 물론 동서가 운전을 무리하게 해서 그렇게 됐지만 사람이 아파서 중환자실로 갈 수도 있다니까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동서 친정 부모님도 오시고 응급실은 말 그대로 진짜 난장판이었습니다. 간호사들이 최소 인원만 남아달라고 다 나가달라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제 손을 꼭 잡고 사라져서 고맙다고 했는데 갑자기 시어머니가 저를 보고 막말을 퍼부었어요. 네가 잘 모셨어야지. 조수석에서 뭐 한 거야? 조수석에 앉았으면 운전자가 운전할 때 잘 봐줘야지. 하면서 깨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정신도 없는 저에게 달려오셨어요. 남편이 가로막자 더 화가 나서 막 저에게 쌍욕을 하셔서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차 사고가 나서 응급실로 실려온 사람에게 저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동서보다 다행히 괜찮긴 했지만 저도 사고가 난 사람이고 심지어 저는 운전을 한 것도 아니라 억울한 상황인데 시어머니는 저에게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응급실에 있던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간호사들이 오히려 말릴 정도로 시어머니는 쉽게 진정하지 못하셨습니다. 간호사들이 제발 진정하라고 말해도 듣지도 않더라고요. 부잣집 딸을 저 지경으로 만들면 어떡해. 아유, 내가 도저히 사돈 얼굴을 못 보겠어. 어떡하니, 우리 며느리. 아유, 안타까워라. 네, 시어머니가 그렇게 분노한 이유는 결국 돈이었습니다. 아마 시어머니 머릿속엔 본인 노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니까 동서에게 빌붙을 예정이었나 보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소중하고 귀한 며느리를 제가 다치게 해서 중환자실로 갈 수도 있다니까 분노에 휩싸여서 저에게 쌍욕을 퍼붓는 것 같았어요. 저는 사실 그때 깨어나서 정신도 멀쩡하지 않은데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쌍욕을 먹어서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남편이 화가 나서 저를 막더니 시어머니에게 큰 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엄마, 그만해요, 제발. 엄마가 그렇게 부잣집이라고 재수씨 싸고 도는데 우리 아내도 부잣집 딸이야. 당장 엄마 호텔 생일잔치도 장인어른이 돈 다 대주셨다고요. 진짜 제발 그만해요. 그게 무슨 소리야? 아니, 내가 둘째 며느리에게 고맙다고 했더니 아무 말도 안 하던데? 시어머니가 그게 무슨 소리냐고 남편에게 화를 내자 남편은 얼굴이 새빨개진 채로 시동생에게 네가 직접 말하라고 하더라고요. 시동생이 우물쭈물하며 머뭇거리자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본인이 말했습니다. 재수 씨, 엄마, 내가 어디까지 하나 보자 가만히 있었는데 아무것도 가진 거 없어요. 건물주? 웃기지 마. 친정에 오히려 빚만 많다고요. 시어머니는 시동생에게 네가 말해보라고 진짜냐고 물었고 시동생은 한숨을 쉬며 진실을 말했습니다. 저도 이건 몰랐는데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아마 제가 누워있는 상태가 아니었으면 저는 그대로 쓰러졌을 거예요. 아내가 사람이 나쁘진 않은데 살짝 허언증이 있어요. 예전에 그렇게 심각하지 않았는데 점점 심해지더라고요. 엄마가 신혼 때 저 건물 예쁘다고 했을 때 아내가 자기도 모르게 그거 본인 건물이라고 했더니 엄마가 너무 좋아하시길래 그냥 해명하지 않고 있다고 했어요. 네, 여러분 진짜 놀랍지 않으세요? 동서는 남편 말대로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고 오히려 친정에 빚이 많아서 요즘 아르바이트 할 정도라고 했습니다. 알고 보니 시동생은 생활비가 부족해서 대리운전까지 하며 힘들게 가정을 꾸리고 있었죠. 시어머니는 모든 진실을 알게 되자 갑자기 머리가 어지럽다고 쓰러지셨고 다행히 장소가 병원이라 시어머니까지 응급실에 눕게 됐습니다. 저는 진짜 머리가 너무 아파서 강제로 눈을 감고 잠들었고 일어나니까 1인실로 옮겨져 있었어요. 남편에게 깨어나서 어떻게 됐냐고 물었더니 남편이 웃으며 말해줬는데 시어머니는 처음에 절대 믿지 않으셨대요. 그렇게 시동생이 아니라고 말했어도 믿지 않고 직접 호텔에 가서 예약자 이름을 확인했더니 거기엔 우리 친정아버지 성함이 떡하니 있었고 또 강남에 가서 부동산에 들어가 건물주 얘기를 꺼냈고 확인 사살을 당했다고 합니다. 시어머니 호텔 생일잔치는 어떻게 됐냐고요? 취소했죠. 사실 저도 쌍욕까지 먹은 마당에 잔치 열어주고 싶지도 않았고 그 돈이 너무 아까웠는데 시어머니가 취소했다고 하네요. 남편은 저에게 본인 엄마지만 그렇게 상식 이하로 행동할 줄 몰랐다며 저에게 사과했습니다. 남편이 무슨 잘못이 있겠어요. 앞으로 시어머니랑은 명절, 그것도 딱 설날에만 보기로 남편과 합의를 했습니다. 저는 그리고 이렇게 사건이 마무리될 줄 알았는데 시어머니는 조용히 살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니었어요.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저한테 엄청 친한 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과는 시어머니와 더 만나지 말자고 말했는데 시어머니는 저한테 생전 들어본 적 없는 목소리로 전화하니까 저는 그 상황 자체가 웃기더라고요. 본인이 저에게 쌍욕하며 제 탓을 했던 건 진심으로 까맣게 잊은 건지 저한테 아가 보고 싶다. 얼굴 본 지 오래됐어. 우리 서운이는 잘 지내?
서은이는 제 딸 이름이에요. 그동안 시조카 이준이만 챙긴 것은 기억나지도 않나 보더라고요. 제 아이가 딸이라고 저한테 아들을 낳으라고 했으면서 그렇게 제 딸은 챙기지도 않아서 딸은 친할머니랑 어색해서 1분 이상 같은 공간에 있으려고 하지 않거든요. 반면 친정 부모님은 우리 아이를 너무 예뻐하셔서 딸이 저에게 할머니 보고 싶다고 할 정도랍니다. 아이가 오히려 더 냉정한 거 아시죠? 그렇게 제 딸을 차별했으면서 갑자기 본지 오래됐다고 하는 게 저는 웃기지도 않았어요. 제가 냉담하게 반응하자 시어머니는 그제야 그때 응급실에서는 정신이 없더라고. 상처받았니? 아우, 내가 미안하다. 나도 그럴 의도가 전혀 아니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말이 나왔네. 말씀하셨는데 저는 별로 대꾸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너무 실망스러워서 저 말에 대답하기가 싫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저 없을 때 시어머니에게 우리 친정이 잘 사는 것을 말했다고 하던데 시어머니는 제가 지방 출신이라고 가난한 산동네에서 자랐다고 알고 있었나 봐요. 제가 그렇게 싫어하는 지역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이 시어머니였습니다. 제가 아무리 우리 친정 부모님이 여유 있다고 말해도 본인의 고집으로 세상을 살아가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았나 봐요. 저는 그렇게 시어머니가 은근히 돈을 달라는 표현을 해도 그냥 무시하면서 남편과 딸과 우리 친정 부모님과 아주 행복하게 살고 있답니다. 친정 부모님도 저에게 처음에는 그래도 어른이니까 다시 화해하라고 하셨는데 제가 울면서 그동안 있던 일을 쭉 얘기하니까 아버지는 화를 내시며 잘 생각했다고 하셨어요. 친정 엄마도 이제껏 보냈던 과일이 아깝다고 하셨죠. 저도 사람인지라 동서가 그동안 허언증으로 거짓말했던 것이 미웠는데 저한테 직접적으로 해를 끼친 것은 없으니까 그냥 좋게 넘어가려고요. 남편도 저도 그렇게 예민하지 않고 좋은 게 좋은 것이라 둘이 생각하며 사는데 이렇게 사는 게 인생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건강을 완전히 회복하고 아이도 어느 정도 커서 유치원에 다시 취업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워낙 저는 아이들을 좋아해서 이 일이 좋아 행복하게 일하고 있어요. 남편은 무리하지 말고 힘들면 다니지 말라던데 저는 너무 행복하답니다. 나중에 유치원 원장이 되는 것이 제 꿈이에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사연을 제보하면서 쭉 그동안 있었던 일을 되돌아봤는데 남편에게 진심으로 고마운 마음이 들었어요. 아마 남편이 없었다면 저런 시어머니를 어떻게 견뎠을지 저는 상상도 하지 못하겠더라고요. 저는 이제껏 그래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남편과 제 딸과 행복하게 잘 살겠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연말 마무리 잘하시고 행복한 나날 살길 진심으로 바랄게요. 감사합니다.